저 뭐야 저거? 저거 먹으란 말이야? 자, 오늘 142회인가? 야, 이거 치워라 빨리. 부끄러워. 이거 케이크 먹고 싶은 사람 가기 전에 돈 내고 먹어요. 자,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봉투로 네, 부탁드립니다. 자, 퀴즈 주세요. 각하 3번 배웅한 방송 다스베이다 제 14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상우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진 중 최고의 귀염둥이. 생신주간 축하합니다. 네. 자, 우상우 의원께서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윤 총장 징계의 해부. 그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냐가 아니고 그건 이제 평론가들한테 물어보는 거고 중진한테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어떻게 결론 나야 하느냐. 뭐 절차를 따지고 법원으로 가고 뭐 이런 거와 떠나서 더 이상 윤석열 총장이 정상적으로 총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사들이 자기 대장 구하려고 막 선명서 내고 이러는 순간 이미 검찰 전체가 안정성을 잃은 것이죠. 이 징계 절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뭐 상관없이 저는 윤 총장의 지도력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징계위원회에서 하루빨리 해임을 결정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 해임 절차를 끝내놔야 검찰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조속히 해임 결정하고 대통령이 결재 받아서 이 지루한 이 격돌, 이 국민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의원님이 대표적인 이제 화해론, 잘 풀어야지 중진 화해론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해론이라기보다는 통합론자라고 좀. 화해론을 주창하시는 분인데 딱 선을 그으시네 이제.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께서 임명한 임명직 공직자고 또 추미애 장관도 대통령께서 임명한 임명직 공직자라서 뭐 여러분의 선호도가 어떻게 나눠진 거 상관없이 여당 중진으로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끼리 갈등을 보이는 모습은 결국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이 갈등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자기보다 윗사람인 장관한테 바닥바닥 이렇게 앉으려고 뭐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요부터 해서 너무 커졌어요. 판이. 그래서 이제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야당의 공격이 처음에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다가 지금은 대통령한테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빨리 정리수순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자기 이름이 야권의 유력한 잠재적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를 매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거 즐긴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정치적으로요. 검찰총장이 각 언론사에다가 절대 여론조사에 내 이름 넣지 마라.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겠다라고 얘기했으면요. 뺍니다. 한두 번 싹 하는 척 하다가 계속 여론조사 나오는 걸 방치한 거 아닙니까? 즐긴 거죠. 또 이 양반이 국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퇴임 이후의 일을 대해서 얼버무렸잖아요. 추미애 장관한테 데리고 나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개혁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추미애 장관처럼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딴 생각을 할지언정. 근데 정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얼버무려서 정치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조사는 대선 주자로 1위가 나오고 이러면 이 양반이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야권의 대선 주자로 계속 거론되고 조사받고 있는 걸 즐기면서 이 정권의 검찰총장을 계속 하겠다? 이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호영 대표가 말한 것처럼 죽어도 정치 안 한다고 선언을 하든 아니면 그걸 즐기고 싶으면 빨리
사퇴하고 정치의 길을 가든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지 이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 길게 얘기했나요? 네. 자, 이럴 때는 또 학생운동하던 그 단호한 모습이 몇십 년 만에 나오니까 10년만 자, 다리를 건넜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그러면 윤 총장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관심법이 있어요. 다 보면 저 사람 저 즐기네, 저거 좋아하네 그러면 한 축으로 가는 거죠. 몸이. 예. 그때 국회에서 갑자기 확 질문이 들어서 저게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만약 지금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아예 없으면 의원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치할 사람을 보입니까? 그 사람 어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제 개연성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할 거라고 보는 편이고 이제는. 그런데 저 양반 인기가 왜 있어요? 우리 정부하고 자꾸 이렇게 싸우는 것으로 보이니까 보수 지지층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옛날에 이해창 감사원장이 이렇게 YS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인 것이 주는 뭐 대쪽 뭐 이런 이미지였죠. 근데 검찰총장을 그만뒀다. 그 지금의 인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가치를 보수 주권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 막상 검찰총장을 딱 그만두면 저 양반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경제를 알아요. 대통령으로 가져야 할 어떤 정책 부분에 대해서 검찰 지키는 정책 말고 뭐 하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수 유권자도 문재인하고 싸울 때나 뭐 쓸모가 있었지 이거 쓸모없네 고 버리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시적 인기에 이렇게 막 두근두근 가슴 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윤 총장이 지금 두근두근 거리는 모양인데 이런 인기는 신기루예요. 예. 옛날에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40%까지 올라갔는데 대한민국에 귀국해가지고 2달 만에 그냥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기존 정당 입당한다. 제3세력으로 창당한다. 무소속으로 계속 남아서 잠재 주자로서의 기회를 엿본다. 꿈만 키우고 있을 것 같은데 한다면 유력한 방법은 저 양반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자기가 박근혜 감옥에 보낸 사람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에 있는 친박 진영이 왜 받아들이냐 막 이런 논쟁이 있을 테니까 만약에 진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제3지대에서 시작하는 게 그래서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지지율이 도저히 오르지 않는 그런 구조에서 본인으로 단일화하도록 만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겠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 양반은 지지율은 떨어질 겁니다. 제3당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은요? 없죠. 저 양반이 만들려면 홍준표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당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검찰 애들이 뭐 다 저 양반 정치한다 해서 다 퇴임하고 다 그걸로 갈 수도 없고 검사 출신들로만 만들어진 당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국민의당처럼 본인이 제3지대라고 주장하나 힘은 미약하여 실제로 그걸 만들어낼 수 없는 수준에서 같이 하자고 땡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시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을 내밀 사람이 안철수 대표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근데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은 안철수 대표 같은 스타일도 양이 안 차는 그런 아마 기질상 아마 제가 볼 때는 성이 안 찬다는 성이 안 차는 그런 인물형일 거예요.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요. 윤석열 총장. 옛날 신림동에서 고시촌에 있을 적에도 그 후배들 같이 이렇게 했던 얘기 들어보면 대장 행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기질상 네. 안철수 대표하고는 이게 상성이 안 맞는다. 아니 처음에는 뭐 손을 잡고 뭐 밥도 몇 번 먹고 그렇게 하겠지만 사석에서 먹어보면 윤석열 총장의 기질과 안철수 대표의 기질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예. 서로 사극에 가깝죠. 제가 볼 때는 밥 먹으면서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거 어차피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면 안철수 대표는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힘을 합칩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할 테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죠. 여기는 좀 직설적이고 안철수 대표는 가장 그 시기에 정답만 얘기하면서 속셈을 안 드러내는 스타일이라 두 사람이 대화가 잘 안 될 거로 보이죠. 어떨겠죠. 내년에 있을 시나리오를 고민하는 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걸 저걸 다 봐오신 분이니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몇 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검찰 조직을 떠나서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로펌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니까. 그것도 사실 법률가의 길이었고 정치라는 옷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맞는 분이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묘수를 찾아내는 거라 검찰처럼 일사불란한 조직이 절대 아니거든요. 말 안 들어.
당연하죠. 말 다 절대 안 자기가 들어. 한 지역의 대장인데 다 누가 말을 들어요. 말 안 들어. 절대. 속 터질 거야. 아마. 윤석열 총장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검사들은 네 형님 그러는데 우리는 너 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 네가 검찰총장 출신이면 검찰총장 출신이지 네가 여기서 뭐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꼴저꼴 수십 년간 봐오신 분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가도 길이 없고 일가도 길이 없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세게 개겼는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그분이 총장 되려고 된 겁니까? 네? 국정농단 수사 잘하고 또 앞으로도 악을 처단하는 일에 좀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서울지검장하다 이렇게 총장을 시킬 정도면 굉장히 파격적 발탁인데 그럼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충성을 다할 것 같은데 왜 조국 법무부 장관부터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양반이 막 대단한 무슨 거악을 잡은 것처럼 막 조국 장관 가족을 탓다 털었지만 남은 건 표창장 하나 남았잖아요. 아이 표창장 문제 하나 가지고 법무장관을 이걸 그만두게 할 정도의 사안입니까? 설사 윤석열 총장이 의심한 대로 총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다 해도 그게 과연 자식 표창장 문제가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재판정에 가야 할 정도의 사안이에요? 왜 또 그 다음 법무장관하고 또 싸우냐고. 이 사람은 법무장관만 임명하면 건들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법무장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렇게 달달달 볶는지. 조지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검찰 조직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법무장관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킬러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총장이 한국 헌정사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의원님이 평상시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높인다는 것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예요. 아 정말 남의 마음을 너무 잘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아, 총수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해. 네. 자, 그거 언제 선언하시려고요? 조만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사건 이런 게 터지면요, 제가 출마한다 그러면 써주긴 하겠어요 기사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하루하루 미루고 있어요. 아 정말. 본인의 개인적인 분노가 얹힌 거예요 여기에. 그건 아니지. 또 그걸 그렇게 또 나를 또. 자, 결심을 하셨나 본데,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제 박영선, 우상호 이런 수도 나오잖아요. 다른 주자들이 나서서 더 많은 선수들이 뛰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안 보여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선언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박영선 장관님과 아마 제가 이제 양강구도를 형성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양강이 아니면 일강 일중 아니에요? 아 진짜 못되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불러놓고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야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일반 국민과 그쪽은 책임당원이라고 부르는데, 책임당원과 8대2로, 그러니까 소위 인심 위주로 가겠다.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신인을 참가시키겠다. 뭐 이런 룰을 정했잖아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민주당 경선 룰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그 선거를 거치면서 정립된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대 50이죠. 그 룰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신인을 의도적으로 끼워주자. 이런 건데. 신인을 띄운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주는 가산점으로 띄워줘야지. 네. 뭐 다른 방식이 없잖아요. 정치 신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한 25% 가산점을 주는데 그게 자기가 얻은 거에 25%이기 때문에 아주 세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양반이 10% 얻었다 그러면 12.5% 되는 거거든요. 25%라는 게 커 보여도 사실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누가 나와도 판을 뒤집지 못할 저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는 나경원 의원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나경원이라면 내가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제가 좀 잡을 수 있죠. 네. 궁시렁. 우리당 의원들이요, 나경원 의원 좀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분 스타일을. 그렇죠. 나경원은 이제 판사도 안 되다가 여성이어서 하이톤인데다가 말이 빨라요. 그래서 말대꾸를 하면 말려요. 그래서 토론을 하면 나경원이 이긴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유일하게 의원님하고 하면 100% 진 것 같은 느낌이야. 의원님 가만히 듣고 있거든. 아니지 뭐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그건 아니지. 궁시렁. 나경원
전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거의 80% 가깝게 반영하겠다는 걸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인지도가 앞서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 나오는 김선동, 오신환, 지상욱 전 의원, 그다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런 분들은 서울 전역의 인지도를 보면 나경원 안 되죠. 전 의원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이분은 어쨌든 원내대표하면서 진보 유권자든 보수 유권자든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강렬한 인상.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룰로 세팅이 됐는데 나경원 대표가 나오신다면 제일 유리한 룰이다 그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오세훈 전 시장 대선 후보가 어렵다면 서울시장 쪽으로 선회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서울시장 한 사람이 대선을 꿈꾸고 있는데 대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서울시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관전자들의 생각이잖아요. 저희 같은 액터들은 그건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두 번이나 시장을 했는데 또 본인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 급 더 위면 도전을 하는 거지 예전에 하던 것을 또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품을 팔지 않는 게 저희 직업 세계의 불문율이에요. 네.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제 말은 예. 나경원 의원으로 아무리 돌려봐도 수치가 안 나온다라고 네. 이제 가마를 태워서 네. 데려가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가마를 태워서 어디를 보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을 오세훈 전 시장을 안 그럴 테니까.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지난번에 한번 정세균 국무총리님한테 서울시장 뭐 이런 얘기를 누가 꺼냈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 경로하시죠. 왜냐면 아니 지금 국회의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신 분이 대권이면 몰라도 좀 서울시장 나오라 그러면 되게 모욕을 느끼는 거예요. 마땅한 후보가 없으면 나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거든요. 후배들도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거. 지금 오세훈 전 시장과 유승민 전 대표는요 오로지 대권입니다. 오로지 대권. 근데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 동작에서 졌기 때문에 속마음은 대권도 하고 싶은데 서울시장이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이쪽으로 왔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경원 의원은 한 번도 서울시장을 안 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유승민 대표는 물어보면 서울시장 안 한다니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대권으로 갑니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오세훈 시장도 기자들이 질문에 벌써 3번을 서울시장은 안 하고 저는 대권에 바로 도전합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뭐 캠프를 할 것 없는데 하여튼 그쪽 사람들은 안 하지 않는다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가 있고요. 측근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측근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 당사자의 생각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오세훈 시장은 시장을 2번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장을 하러 뚫었다 떨어지잖아요.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대선 도전도 못 해요. 어차피 한 번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나이라면 대권으로 바로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지난번에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 왜 국회의원 선거를 나왔겠어요? 대권으로 가려고 국회의원 나온 겁니다. 저희같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서울시장을 나오실 분은 아닙니다. 물론 전 보수 진영이 다 달라붙어서 너밖에 없다. 제발. 너밖에 없다. 나경원 못 나오게 하고 다 못 나오게 할 테니까 너가 좀 나와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 때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런 약속을 해주면 모르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약속을 할 사람도 아니죠. 그분이 약속을 한다고 지켜줄 수가 없죠. 왜 내년 4월이면 그만두는데. 그 다음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네. 나경원 전 대표 정도는 내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출마해야 되겠구나. 아니 지금 제 분석이 좀 그렇다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의 의사결정 모형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급수를 올려서 도전한다. 도전할 수 없으면 외국 나간다. 네. 그리고 외국 나다 들어오면서 마음의 정리가 됐다고 그러고 한 급수 올린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 하겠다 그러면 출마하는 사람이야 이거. 예. 나경원 대표는 출판 기념회 하려고 하다가 취소했잖아요. 정치인이 돈 벌려고 책 냅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대표는 출판 기념회 약속을 안 줬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준비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참모들 중에는 대권으로 나가면 쉽지 않은데 차라리 시장을 하시지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언론한테 야 우리 대장님 저기 서울시장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써서 분위기 좀 한번 잡아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 불과하다. 네. 네. 오세훈 전 시장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선수들 사이에서 좀 비웃음을 사는 일이죠. 그렇죠. 야, 쟤 봐라 저거 이러면서. 왜냐면 그 양반이 이제 60인데 대선 경선을 포기하고 1년짜리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정치인들에게서는 거의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떨어지고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자기의 정치적 급수가 급상승하는 전직 의원들이 훨씬 더 목을 매달죠. 그러니까 오신환 전 의원, 지상욱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 문제에 양보 안 하죠. 왜?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급수를 체급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체급을 올리기 위한 관심을 기울이지 당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의원은 많지 않다. 본인은요, 본인은. 저는 이제 당과 국가를 위해서 자, 추장관 동반 사퇴로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사람이 아니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사퇴시키는 일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성립이 불가능한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임명하신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예.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한 것 자체가 저 같은 경험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한번 호사가들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나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이제 이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검찰 개혁의 이제 가장 큰 분수령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인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김영삼 정권 때인가요? 그때부터 추진하던 일이에요, 이게. 이 권력기관을 권력의 신여로 썼던 역사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중앙정보부, 이우락 이런 사람들이 제일 셌고요. 중앙정보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요. 경찰을 검사보다 더 썼어요. 치안본부가 검찰보다 훨씬 셌어요. 노태우 대통령 와갖고 경찰보다 검찰을 키워준 거예요. 옛날에는 오히려 말 안 듣는 검사는요. 중앙정부에서 와서 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막 판사 끌어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1987 영화 보시면 알지만 거기 강민창 치안본부장이나 박처원이 검사 얘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이 새끼는 뭐야 막 이러잖아요. 검찰은 이제 그 이후로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수사권을 상당 부분 경찰로 이관한 법이 통과됐고요. 12월 9일 날 공수처법이 통과됩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제 견제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다 한들 그 다음 총장이 또 비슷한 사람이 또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되기 전까지는 충성을 맹세하고 되고 나와서 검찰 주자 되는 거 한두 번 봤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이 12월 중으로 다 되고 마지막 검찰주의자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이 판은 끝나는 거다. 다만 요 세 번째 게 윤석열 총장이 법적 소송을 걸어서 저항을 할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에 두 가지 제도 개혁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었죠. 이 12월 9일 날 공수처법까지 통과되면 지난 10몇 년간 추진하려고 했던 검찰 개혁이 제도적 개혁은 상당 부분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총장 거치만 가지고 그게 검찰 개혁이 안 되고 대구의 분수령인 것처럼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네. 가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좀 더 진하게 뽑으려고 했는데 또 모시면 되니까. 어차피 또 이제 앞으로 자주 나가게 돼 있어요. 네. 내년 초에 당내 경선 들어가는 거죠? 2월 아마 설 전에. 그러니까 꽤 남았어요, 아직. 그때까지 본인의 어떤 필승 전략은 있어야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자주 나와주세요. 다스베이터 나오면은 제가 갑자기 지지율이 급상승할 줄 알았더니 안 오르더라고. 한 번 나와서는 안 되죠. 네? 자주 나와가지고. 오늘 나온 거 보고. 자, 가끔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가져오실지 모르겠지만 떡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자, 출마를 결심하신 걸로, 예. 목소리 톤이 그렇잖아요? 예.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GH 기본주택은 지하철 가까이, 안녕하세요. 숲 가까이, 안녕하세요. 쇼핑몰 가까이. 집 걱정은 멀리. 원한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오래오래. 일상이 아름다운 GH 기본주택. 초강력 변기세정제
수저 안에 제품 넣고 물만 내리면 청소 끝. 한번 설치해두면 2달 동안 깨끗한 변기를 유지. 바스 싱크대 클리너, 싱크대에 껴넣고 평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균, 냄새, 벌레, 안녕.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배달이요. 도시락 폭탄인가? 저요? 아, 치킨 도시락이군. 2020년 대한민국 배달 독립 제로배달 유니온 우리의 배달앱입니다. 제로배달. 서적 판촉의 새로운 지표. 남아있는 건수를 카운트다운하는 카운트다운 마케팅이라고 들어봤어요? 마케팅 신기원을 연 최백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히 책 세일즈맨이 돼버렸네. 카운트다운 마케팅이라고 새로운 기법 아닙니까? 몇 건 남았습니까, 교수님? 1300부 처리하면은 이제 만군. 오! 많이 들어서 지난번에 2500부 아니었나요? 예. 1000부 이상 나갔네요, 그 사이에. 다스베에다가 1등 공신. 2등 없는 거 아닙니까? 자, 한 번 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한 권 더 사. 당근 마켓 있잖아. 감사합니다. 그 배송받은 포장도 뜯지 말고 바로 올려. 올해 안에 끝내야지, 이거. 올 연말 끝냅시다. 끝을 봐야겠어, 끝을. 100권대로 남으면 끝난 걸로 하죠. 예. 130권, 이런 식으로 남으면 그건 끝난 걸로 하고 그걸 몽창 사가지고 그걸 선물로 돌리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스베이다 오시는 분들한테. 예. 그리고 3권 이상 산 사람한테는 한 권 더 물어주시고. 그렇죠. 얼마죠, 이게 책이? 싸요. 16,000원. 얼마 안 하네, 진짜. 10% 저기 하게 되면 뭐 또 1,600원 또 깎아주잖아요. 자, 한 권 산 사람들 타겟으로 하죠, 오히려. 샀잖아. 응? 샀잖아. 당신들 이름 남아있어. 자, 오늘 얘기는 뭔가, 선별은 실패했다. 선별은 피부에 와닿지 않죠, 실제. 네. 그렇죠. 저는 좀 깝깝한 게요. 자기들 기득권 지키느라고 고집들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이거는 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항상 해오셨던 말씀인데, 이게. 예. 선별 지원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텁게 지원하자 뭐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분기 보게 되게 되면은 하위 30%는 한 11.2%가 소득이 올랐고요. 중간층은 4.3%, 상위 30%는 1.8%가 올랐어요.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시켰죠. 근데 이제 3분기를 보게 되면은 상위 30%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중산층인 오히려 후퇴했어요. 하위는 절반 조금 더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선별의 취지가 사실은 무색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소비 지출 증가한 것도 2분기에는 1.2%가 증가했는데 3분기에는 마이너스 1.7%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소비는 저소득층이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요. 고소득층은 100만 원이 더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걸 추가로 소비는 안 한다고요. 근데 저소득층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버는 사람은 한 100만 원 더 생겼을 때 그 대부분을 또 소비를 한다고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소득이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3분기에 왜 중산층이 타격을 받았느냐?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뭐냐면 자영업자들 소득임을 얘기합니다. 자영업자 소득이 한 6만 원이 감소한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1차 때처럼 다 주는 걸 선호하는 이유가요. 1차 때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3개월 내에 다 쓰게 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한테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돈이 돈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3차 때는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으로 주니까 자영업자들이 이걸로 월세를 낸다든가 공과금을 낸다든가 대출금 갚는다든가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돈들이 건물주한테 들어가게 되면 돈이 안 돈 거예요. 안 도니까는 지원은 받았지만 수입이 안 증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선별을 한다 했는데 이게 소득 수준 가지고 선별을 한 게 아니에요. 소득에 후퇴가 있었던 사람들한테 지원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900만 원으로 수입이 줄어들었어. 그럼 지원 받았습니다. 근데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안 줄어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지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료가 잘 없습니다. 지원 못 받은 거고 그러니까요. 또 한번 봐보세요. 긴급 돌봄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있는 자녀들한테 지원해 줬잖아요. 그것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중상위층인들이 이 가구원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상위층들한테 더 지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교수님, 빨리빨리 할게요. 네,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는 9월 달까지 아니냐. 근데 9월 달에 그러니까 3조 한 3천억 원이 지급됐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효과가. 10월 달에는 코로나 이 방역도 굉장히 완화시켰을 때였었고요. 근데 소매 판매가 0.9%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입증되는 수치가 나왔는데 우리가 소중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1차, 2차 때를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똥꼬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게 이제 기재부. 예, 기재부가 그러는데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홍남기 부총리가 가라앉고 있다고 보시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신념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 실험을 해서 나왔으면은 이걸 바꾸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 좋은 건데 이 주제로 올해 내내 얘기했는데 자 예. 교수님의 지론입니다 이게 1년 내내 주장하신 그리고 다시 한번 숫자로 입증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고 자, 자, 그 다음에 11월 달, 지금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하고 이제 제조에 이제 관련 동향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입니다. 10년 만에 최고예요? 1등 공신이 수출인데요. 유럽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보복 소비 하면서 네. 11월 달 같은 경우는 EU에서 그러니까 한 25%나 증가했어요, 수출이요. 엄청난 9월에는 미국에서 예, 미국이 이제 그랬었고. 그 주도했고 예. 소비를 예. 그 11월은 이제 그러니까는 유럽이 주도했네요. 주도한 거예요. 어. 예. 잘 사는 나라들이 보복 소비 살아나면서 이제 그한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은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예요. 예.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지금 무역수지 흑자가 7개월째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 11월 달까지 흑자 누계액이 지난해를 이미 넘어서 버렸어. 돈을 잘 벌고 있구나.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은 기본적으로 제조업도 스톱됐었는데 네. 우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소비가 살아날 때 거기다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우리였군요. 예, 또 하나가 있어요. 품목입니다. 품목이요. 네. 자, 위의 것들은 대개 우리의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한 업종들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이런 거는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방역을 가면서 한국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요. 그래서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음식, 식품, 화장품 이런 게 가고, 그다음에 2차 전지하고 전기차 로봇은 뭐냐면 미래 산업들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도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위 랭킹 20위까지 갔는데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가 9위에 랭크가 돼 있고 2차 전지랑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후속 산업이 잠깐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뒷받침돼야지만이 우리의 그렇죠. 미래가 되는 거죠. 주력 산업이 서서히 교체기에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산업 생태계가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이 그게 안 돼서 지금 그렇죠. 주저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예. 똑같은 것도 점점 경쟁력을 잃어서 예. 새로운 산업 못 크고 바이오나 농수자품 같은 경우 이게 우리 이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많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전에 메이드 인 저메니, 그렇죠. 메이드 인 그렇죠. USA, 예. 그 다음에 뭐 메이드 인 재팬 이러면 먹어주는 거였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었는데 그 효과를 우리가 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25%나 증가했다고요. 코로나 덕분에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맞아요. 브랜드가 참 커진 것 같아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건데 해외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어요. 맞아요. 첨단의 이미지. 국격이 굉장히 상승한 거죠.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일종의 브랜드가. 그게 국내에 보도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 미친놈 새끼들 때문에. 맨날 나라 망한다고 기사를 쓰니까. 얘네들은 일본이 좋은 거 나와야지 보도하잖아. 진짜. 화장품이나 농수산식품 이건 다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옛날에 프랑스 화장품 많이 썼듯이. 맞아요. 일본 화장품, 프랑스 화장품 표현이 좋은 것 같잖아. 메이드 인 프랑스면 먹어주는 거예요. 그쪽 분야는 또. 그렇죠. 예.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지금 단계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거죠. 로봇 같은 것도 인상적이네요. 예. 로봇이 22건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저 위에는 사실 우리 일반의 삶하고 별 상관이 없거든요. 반도체 누가 만들어? 이 밑에는 내가 직접 겪는
상품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다양한 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를 해 경제를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종목에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은 그 종목이 타격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이재용이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얘기는 맞아요. 종의 그게-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예, 거 아니야. 맞아요. 생태계 가장 중요한 게 생물종의 다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생태계도. 예. 그렇게 되어 간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이번에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요한 분기점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포털만 보면 나라가 망하고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렇게 기사를 쏟아내. 미친 새끼들이야 아주. 해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거 웃긴다 그럴 거야. 징계하면 나라가 망해요 지금. 큰일 났어 우리 다. 그렇게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아 미친 새끼들 정말. 그동안에 검찰이 얼마나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사실 커밍아웃한 거라고는 봐요. 저는 검찰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거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 기자들은 뭐야? 자기가 왜 검찰 수족이 되어 있는 거야 스스로? 이재용이 상속세 내는 걸 가지고 셀러리맨들이 걱정하는 거랑 똑같네. 자기가 검사예요. 우리나라 법조기 이제 다 합쳐봐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기사 플러스 이 포털 플랫폼이 가진 편향성 점점 편향성을 띄워가거든. 합쳐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있어. 나라 안 망하네 전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이게 제조 PMI라는 거,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조업 PMI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재부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구매하는 담당 이제 책임자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니네들 회사에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 주문 들어온 게 얼마나 있느냐, 이런 한 6개 항목을 조사를 해요.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지수 발표되게 되면 주식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수예요. 제조 PMI라는 게 제조 구매 관리 지수인데 이게 52.9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10년 만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에 그러니까는 52.4 정도를 기록했다가 지금 52.9를 이제 돌파한 거예요. 52.9까지 올라간 거예요. 20년 전으로 넘어가면. 이거를 집계하는 회사가 마킷이라고 미국의 회사가 하는 건데 이 회사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설립됐어. 그래서 애들이 어리군요 아직. 통계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10년 만에 최고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최고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오. 이게 지금 11월 달 건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타격을 보고 난 이후에요. 예, 여기 푹 꺼졌다가 그러니까 4, 5월 달에 푹 꺼졌다가 그때 이제 회복되어 가는 중에 빠르게 그냥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굉장히 수직 상승하고 앉았잖아요, 그냥. 앉아. 좋은 거는 서 있다고 해주세요. 12월은 또 기록을 갱신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그래서 오늘 상황이네.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요즘 주가 많이 올라가는 게 이런 지표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수출하는 물건 값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옛날에 단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단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고급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점점. 예. 수출 단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선진국인데. 그렇죠. 예. 우리 신뢰성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국격 상승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검찰총장 뭐라고 그냥. 안 망해, 나라. 그렇죠. 윤석열 없다고 왜 망하기. 나라가 망하고, 우리 나라 망하라는 거야. 기사가 그렇게 써져 있잖아. 취재 관행을 근본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걸 여기서 얘기해도 될 일은 아닌데, 그 뒤틀린 구조가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얘기했다. 너무 길어질 것 같다. 네. 그래요. 이제 넘기고 끝내요. 제가 한 가지. 국제연구소 친구 74명에 불과. 아니 이게 시민들이 저한테 체계적으로 좀 우리 경제 미래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금들을 모아가지고 연구소 차려줬어요. 저한테. 여기서 가까워요. 경찰청 건너편에 사무실까지. 걸어가면 몇 분 안 되는데 거기. 야 너무 가깝다 안 되겠다. 그래서 약간 귀찮다. 1월 달에 창립총회도 하고 그럴 건데 시민들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도 할 거고 소장님이시고 연구원을 2명을 이제 채용을 했어요. 이게 시민들이 다 기금을 모아줘가지고
그래서 저 혼자 너무 분투하는 게 불쌍해 보였는지. 야 후원을 또 그렇죠. 후원 네. 많이 교수님 관심을 그럼 둘 중 하나만 하죠. 예? 책이나 후원 둘 중 하나 하죠. 오늘은 이쪽으로 갈까요? 예? 아니, 책으로 해요. 여기 지금 후원자가 한 200여 명 모였어요. 일단 급한 건 책이고. 지금 카드 뉴스가 한 2개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제 몸 좀 풀고 1월 달에 이제 창립총회하고. 그래서 자, 일단 여기 후원을 받긴 하나 지금 책이 급하다. 책 망건 먼저 해치워야지. 책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다. 어쨌든. 자, 광고. 간식 좀 먹자. 간식 좀. 나이스미?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라고요. 보존제, 합성 감미료 없이 자연의 재료 그대로 만든 나이스미 현미 후레이크가 있으니까요. 나이스미는 딴지마켓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강 간식입니다. 새로운 거네요. 안 먹어봤어요. 내가 먹어봐야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설탕 없고 자연의 재료로만 만들었다. 헬스케어가 가능한 나이스미 5종. 자연의 재료는 미역, 양파, 인삼, 대추, 당근파로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맛있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후기를 보시고 인공 조미료 혹은 설탕 없이 만든 헬스케어가 가능한 나이스입니다. 아, 고추마녀 떡볶이 만드는 곳이구나. 고추마녀 떡볶이는 맛있어. 건강 간식이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비타민 사 드실 거면 저는 비타민 대신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사 드실 거면 기왕이면 비타민 엔젤스. 제품 하나가 판매될 때마다 하나를 기부하거든요. 예. 그게 단순히 기부만 하는 좋은 기업이 아니라 실제 효과도 좋다. 양배추 진액을 100일간 먹으면 사람이 되게 해주마. 더 이상 못해. 매일 양배추즙을 먹으라니. 바보, 맛있는 양배추즙을 먹으면 되지. 제주도산 양배추에 당근, 브로콜리 등등 꾸준히 먹기 좋은 제주네이처 양배추 진액. 딴지마켓에서 만나요. 계속 내가 안 먹는 것들이 나오네요. 예. 양배추 진액을 먹는 분들이 있나 봐요. 건강에 좋아서. 먹기 힘든가 봐요. 잘 넘어가고 맛있다. 브로콜리 당근과 착즙해서 쓰지 않다. 잘 넘어간다. 양배추 진액이 뭐에 좋은지 난 모르겠어요. 아, 위에 좋대요? 아, 그래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 쓴맛을 없애준 제주네이처. 김영대 평론가라고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다스베이다 지난 회에 갑자기 유튜브 댓글에 한글이 아닌 언어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들어가서 봤어. 봤더니 전 세계 언어로 BTS 어쩌고 저쩌고 댓글 달린 거야. 그 중에 이제 영어 댓글을 읽어봤더니 우리 김영대 평론가 얘기를 하면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아무런 자막도 없는데 이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다스베이다 구독자 중 한 분이 BTS 아미가 있었고 그 양반이 짧게 번역을 해서 SNS에 올렸는데 그 짧은 거 보고 막 기어들어온 거야. 그만큼 전 세계에 있는 BTS 팬들이 공유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문제였던 거야.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왜 BTS에 대해서 실제보다 평가 절하하느냐, 덜 다루느냐, 축소 보도하느냐, 실제 현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어떤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도 있고, 그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나이들이 있으니까 과거에 자기가 국뽕 보도했던 거 떠올리면서 별거 아닐 거라 지레짐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업계에서는 자신들 영향력 바깥에 있는 존재가 불편하고 본인들 이익하고도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자들은 자기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의 등장이잖아요. 자기들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고 싶거나 별거 아니어야만 하는 심리 상태가 됐을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 그때는 얘기 안 했는데, BTS가 문 대통령 지지하는 그룹인가? 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막 공격도 하죠. 그건 열애로 하더라도 업계 내에서 그런 이유의 종합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드라이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이 내용 일부를 누군가 영어로 번역했나 보죠? 그게 번역계라고 해요. 트랜슬레이션 어카운트. 번역 계정.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실제 번역 업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뭐 백악관에 계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번역한 퀄러티를 보면 보통이 아닌. 예. 그러니까 뭘 하시는 분인지는 전혀 비밀로 돼 있으나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 양반들이죠. 예. 근데 이 번역계가 하는 일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음악이 나오면 음악의 가사를 그 발매와 거의 동시에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는데, 음악에는 이 번역이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쵸, 문화적인 게. 뉘앙스도 있고요. 예. 문화적인 어떤 코드도 있고, 예. 심지어 BTS 곡 같은 경우 들어보면 뭐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 뭐 역사에 대한 함의가 들어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광주가 어떻다 이런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고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완벽하게 번역을 해냅니다. 맥락도 해설을 해주는구나. 그렇죠.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번역 계정들이 그 어느 유명 인사들보다 팔로워가 많아요. 이 BTS 관련한 번역계들이. 왜냐하면 이 번역계들의 자발적인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이들이 뭐 가사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뭐 트위터에 짧은 평을 남겨도 그거를 번역하고요. 그리고 기사 나온 거 전부 번역합니다. 방송이 나오면 그 방송의 클립, 그 다스베이다 영상처럼 거기다가 자막을 붙여서 그걸 인코딩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20, 30초 정도 올라갔나 봐요. 예고편이라고 해서 올렸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요 김영도 평론가가 나왔던 분량 전체를 지금 번역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줘서 우리가 자막을 달게 생겼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막은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거든요. 자막을 켜면 아마 언어가 나올 거야. 제가 그 댓글과 제 네. 트위터에 오는 그 중에 굉장히 재밌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제 BTS 얘기를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 외국 아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서 그래요. 저를 그냥 영대라고 부릅니다. 영대. 영대, 알았어. 영대. 영대 원래 알던. 영대는 알았는데 네. 그 옆에 저 이상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내가 더 유명한 놈이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내가 총수보다 좀 잘 알려져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헤어스타일이 위얼드한 사람은 누구냐? 헤어스타일이 이상한 사람. 그래서 위얼드 헤어 가이라 그래서 총수가 지금 그렇게 외국에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다스베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즐길 수 없는 컨텐츠거든요. 시사적인 것도 그렇죠. 나이가 좀 있어야 돼요. 사회적 관심도 있어야 되고 이슈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한국어도 능통해야 되고 그래야 겨우 즐길 수 있는 콘텐츠거든요. 근데 여러 언어권에서 달려왔더라고. 예고편만 보고 이미 분노했어. 총수랑 저랑 나눴던 이야기들이 그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몇 년째 느꼈고 봤고 우리끼리 알고 있었으나 이거를 밖에다 얘기했을 때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의 팬이니까 너희들의 망상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을 무려 한국의 정치 시사 팟캐스트에서 그것도 최고의. 그렇죠. 최고의. 가로치고 이걸.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최고의. 예. 그들 생각에서는 최초의
그 토론이었던 거예요. 최초일 뿐만 아니라 퀄리티가 높잖아. 걔들 좀 알려주세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니네가 최고한테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네. 야, 이 자식들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김영대 평론가와의 불과 몇 회 만의 방송을 통해서 본질을 다 이해하고 있느냐. 놀랍다. 진짜 그 통찰이 놀랍다. 아, 똑똑한 친구네. 네네. 좀 한국에 오라 하세요.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감했어요. 실감. 김영대 평론가가 이야기해왔던 이 자생적인 팬들의 압도적인 조직력, 그게 BTS를 끌어올려서 오히려 업계에 강제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팬들이 가지고 있는 결속력이나 연대나 자발성은 이 업계에서 공장을 돌려서, 예를 들어서 번역하는 사람 고용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못 이겨요. 그렇게 해서는. 기존의 업계가 자기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잖아. 그 공식을 돌려서 이길 수가 없어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겨? 야,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게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사실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 미국에서는 한국이기 때문에 여전한 차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미들은 외국인 차별이라고 합니다. 제노포비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의 차별을 받는 BTS가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편견과 다른 그룹이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 해요. 국내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었나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두 가지의 다른 편견과 맞서서 지금 아미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감정이입하고 일체감이라는 게 이게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가 그런 일을 겪는 것처럼 부당하게 느끼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그런 일체감이라는 게 모든 엔터테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인데 거기 가 버렸다는 거 아니야.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데 한 주 사이에 또 엄청난 일이 또 빌보드 기록을 두루룩 세우고 있더라고. 예. 김영대 평론가 지금 목이 힘들어한 거 봐요. 야, 나 먹고 살 수 있어. 당분간 또 계속. 당분간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저도 그 다 외우는 거를 포기했어요. 근데 한글로 된 최초.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만 해도 더 난리 나야 되는데 뉴스에 숫자가 이것도요 아미들의 안 나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받는 편견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BTS가 한국 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 앨범 차트입니다. 앨범 차트를 정복했었어요. 과거에. 뭐 지금 벌써 5장째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5장째 1위 앨범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평단이라든지 언론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거는 앨범 차트니까 우리가 싱글 차트를 찍고 오면 인정을 해주겠다. 특해봐.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1위를 했죠. 그랬더니 영어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 한국어로 1위를 했습니다. 네, 이 한국어 곡인이 라이프 고즈 온이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그래 뭐 정말 신나는 노래고 영어로 된 노래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펑키 팝 스타일이고 디스코 레트로 스타일이고 인기가 있을 만한 요소가 진짜 있어요. 있어. 근데 라이프 고즈 온은 일단 분위기 자체가 차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히트곡의 공식에도 딱히 맞아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번역이 된다고 하지만 이 가사 자체가 그 사람들을 뭐 흥분시킨다든지 어려울 수 있죠. 어렵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야, 이거가 1등 한다는 건 이거 해설이 필요하다. 김영대 불러야 되겠다. 라이프 고즈 온이 1위고 다이너마이트가 3위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번 나온 새 앨범의 모든 곡이 100위 안에 올랐습니다. 야, 네. 대단하다. 네,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참 이게 견적이 안 나온다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대단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업계에서도 이걸 해석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노력은 합니다. 네. 근데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번 해석에 초점이 바뀌는 거죠. 뭐 그들도 비슷해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을 때는 이게 뭐 영어 곡이고 실제로 재밌는 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라디오 플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빌보드 차트 핫 100을 설명드리면서 이 차트가 왜 어렵냐 하면 이게 세 가지 요소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가 다운로드, 두 번째가 스트리밍, 세 번째가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요새 누가 라디오를 통해서 히트곡을 듣는다고 그 비중을 높게 책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나름대로 미국 산업의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공고한 벽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라디오라는 거는 이게 음악의 저관여층이 듣고 운전하면서 듣고 히트곡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이 듣는 매체거든요. 특정 팬층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듣는 음악의 징표가 라디오로 얼마나 듣느냐 그렇죠. 그걸 계속 고수하는 거죠. 아날로그지만 그렇죠. 일리 있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여기는 절대적인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가 나오는 순간 이들은 저관여층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버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가 중국어 가사로 든 노래를 아프리카의 언어로 된 걸 듣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벽을 처음 넘은 곡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영어 곡이라는 거 분명히 작용했겠죠. 왜냐하면 라디오 플레이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번에 라이프 고즈온이 어떻게 넘어갔어? 라디오 플레이를 굉장히 못 받고 있어요. 역시나 그렇지. 영어 곡이 아니기 그건 때문에 이해가. 그거를 극복할 만한 압도적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수로 지금 이 차이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나왔으니까 틀림없이 로컬 라디오에서는 안 틀 거를 뻔히 아는 아미들이 그렇죠. 평소보다 더 사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보수적인 시장의 원리, 제노포비아, 그리고 여전히 아시아 그룹이나 이의 정상 등극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조차. 그런 곳에서 이해가요. 네, 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앨범을 사고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을 돌리고 이런 단결된 힘으로 이 갭을 줄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많은 분들이 폄하하는 시선이 있어요. 억지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들이 메인스트림 시장에 대응하는 그 방식,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에서의 우리가 팬덤의 역할을 아이돌이기 때문에 과소평가하려는 이상한 그런 심리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음반을 직접 사고 콘서트 티켓이 얼마든 간에 그거를 사고 그 음반을 사는 이 고관여층이 진짜 음악 산업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들이 음악의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BTS라는 것 때문에 아이돌 팬덤이라는 것 때문에 폄하하느냐? 다 이해했어요. BTS 팬들은 기본적으로 BTS가 언더독인 거. 실제 가치보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거. 거기에 감정이입하고 일치가 돼서 본인이 그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 꼭 어려운 거예요. 남이 겪는 어려움을 내 것처럼 느낀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정도 수준의 동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영어로만 가능할 거 아니야 이게. 맞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나오면서 계속 야 저거 영어라서 가능한 거지 안 돼 다른 거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지난주에 네. 제가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께서 이거는 다이너마이트가 성공한 거지 BTS가 성공한 건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매번 새로운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만들어지거든요. 새로운 논리로 깎아내리니까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줄게 라고 누군가 대장에 나서서 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느낀 사람들이 이렇게 몇천만 명이 돼가지고 누가 한 사람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닌데 꼭 영어라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지. 야. 어느 기준을 새롭게 가져와서 BTS의 성공이나 BTS의 어떤 현상의 그 본질을 캐내려고 해도 결국은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말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야 이게 별거 맞다니까. 그러니까요. 이라고 하는 수천만이 뭐야 몇 억씩 보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퍼져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니까 라고 말하는 거야. 다 같이 목소리를 합쳐가지고 야 이거는 무서운 힘이다. 이번에 BTS 앨범이 나오자마자 앨범 차트 1위, 싱글 차트 1위를 동시에 정복을 했고 아티스트 1위까지 정복했습니다. 빌보드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미국 아티스트들 어떻게 1위 하는지 아세요? 수십 가지의 앨범 버전을 만들어내서 판매량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도 그럼요. 산업계라는 건 순진한 게 없어요. 당연히 자기들이 1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하겠지. 근데 거기도 그런 거 많다는 거지. 그렇죠. 네. 뭐 예. 주기도 하고 앨범 사면 뭐 뭐 그런 상품도 거겠지. 껴주고 콘서트 티켓도 껴주고
그런 식의 정말 그 정글과 같은 곳이 이 미국 산업계고 빌보드 차트고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 곳에서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아까 총수님 말씀하셨지만 누구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거를 탁 내려 꽂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암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정말 수십만 수백만이 전 세계에 걸쳐 있는데 이들이 연대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건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 없던 거예요, 진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집단 정서잖아요.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경제적 수준도 다를 것이고 모든 것이 다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감정으로 모인다는 게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한 거대한 현상인데 그걸 다 외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거대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꾸 외면해. 일각에서는 이걸 자기가 이해 못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죠. 팬들의 유난함 같은 그런 뉘앙스로 좀 포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 못하니까 하찮아야 돼요. 자꾸. 하찮은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하찮은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꼭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해외 이제 주류 미디어나 그 기성의 평론가나 기성의 산업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게 모여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영만리의 다스베이다 씨발 어떻게 알아 니들이. 다스베이다에서 한참 그 검찰총장 업무 배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이 콘텐츠에 달려와가지고 BTS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댓글 달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빌보드 싱글 차트에 외국어로 된 곡이 총 지금까지 이 라이프 고즈 온까지 8곡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목록을. 패턴을 보면은 외국 사람으로서의 이국성, 독특함, 어떤 장난스러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철저하게 외국의 음악이라는 거. 한마디로 바이럴 곡이 돼서 1위를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 강남 스타일 같은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강남 스타일 같은 거. 예. 1위는 못했지만. 예. 하지만 BTS는 지난번에 그래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들과 같은 똑같은 팝 그룹의 하나로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BTS의 타겟 어디언스는 외국 음악의 그런 독특함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팝 음악을 즐기는 일반 대중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떤 외국 곡들 성공한 방식과 전혀 달라요. 아니 그거를 지적하시니까 아마 그 번역계 그분이 다스베이다를 보다가 그 대목이 와 닿았나 봐요. 아미가 느끼는 그동안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번역해서 소위 그 번역계라는 거는 전 세계 팬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먼저 번역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이탈리아 수많은 외국어들이 거의 동시에 그 원 소스를 다시 번역합니다. 아, 그러니까 영어를 보고 또 예. 그 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 예, 지금쯤이면 이미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갔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갔어요.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 번역계한테 우리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야, 기왕 한국에 대해서 할 거면 이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이슈의 코어가 여기 있다. 번역계 개인적으로 아세요? 그분? 잘 모릅니다. 자, 이걸 보시는 번역계에 계신 분. 좋다. 바터 합시다, 바터. 다라는 말이 아니야. 어? 근데 외국인들이 알면 좋을 법한 한국의 이슈나 사건에 대해 그것 좀 해줘. BTS 우리가 또 같이 다룰게, 시발. 재밌겠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 나가고 너무 재밌는 그 멘션을 받았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김영대 평론가가 너무 걱정이 된다. 김어준 씨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원래 그렇게 센 발언을 하는 분이니까 김영대 평론가님 같이 맞장구 치다가 찍히면 어떡하냐. 근데 저는 그게 좀 슬펐습니다, 사실. 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 아직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보호하면서 같이 갈 테니까. 다만 자막 달 때 요 BTS 부분 말고 한 꼭지 정도는 같이 해주면 좋겠다.
자, 저희 담당자한테 일단 뭐 BTS 꼭지 번역하고 어떤 꼭지를 이번에 할까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을 텐데 해주면 좋잖아.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남아공에 있는, 밴쿠버에 있는, 보고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BTS를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해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 BTS 현상은 음악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미디어 혁명의 관점에서 맞아요. 지금 좀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혁명적인, 게다가 말 나온 김에, 야, 니들 구독도 좀 해. 야, 얘들아 못 알아들으면 어떠니? 구독해놔, 씨발. 저도 광고 하나 해도 돼요. 예. 예, 하세요. 제가 미국 공영방송 NPR 있습니다. NPR의 유명한 곳이죠. 대표적인 팟캐스트가 이 팝컬처 해피아워라는 팟캐스트인데 제가 이번에 출연을 해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영어로. 영어로. 기왕, 기왕 전 세계에서 올 거면 왔다가 그냥 나가지 말고 구독 좀 해. 응? 돈 드냐? 자,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1000만 명 좀 해보자, 우리도. 100만 명 이런 거 말고 BTS니까 목표를 높여잡아야 되겠어. 응? 1000만 명 정도 할 수 있잖아, 니들. 좋아. 1000만 명. 구독 1000만 명 갑시다, 같이. 응? 닥스만 치지 말고 일단 당신들부터 해. 여기 오는 사람들도 파라리 안 해. 어찌나 구독들을 안 하는지. 좋은 말 할 때 생각난 김에 말하는데, 좋은 말 할 때 구독들 하시고, BTS 전 세계 팬들 여러분, 왔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파워를 보여주세요, 파워를.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엄마, 저 기억상실증인 것 같아요. 같은 과자를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에이, 걱정 마렴. 그건 토뚜브 스낵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니까. 질리지 않고 뚝딱. 제주 자연산 톳과 국산 콩으로 햇섭 인증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든 제주 코시롱 토뚜브 스낵.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오랜만에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작은 영화에 대한 연민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다큐를 직접 제작해 보니까 작은 영화를 위한 공간이나 문이 너무 작고 좁아. 죽겠어, 아주 대부분은.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작은 영화 중에 가장 높은 업계 평가를 받은 감독, 주연 배우 모두 그 직전까지 바닥을 치고 있다가 업계 선수들에게 저 선수도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40이 넘어서야 두 분 다. 자, 찬씨는 복도 만채 김초희 감독, 강맑은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여기 되게 분위기 좋네. 이렇게 환영을 해주다니. 예. 너무 마음에 든다. 자, 뉴스공장에 짧게 나오셨는데 다스베이더를 전혀 모르시더라고. 이 업계를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데 제가 두 분을 다스베이더에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요 직전까지도 바닥을 쳤던 양반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바닥을 쳤던 분들이더라고요. 예. 그 시절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우선 김 감독님부터. 김 감독님이 이번에 부산영화제 3관왕 상 많이 받으셨더라고. KBS 독립영화상, CGV 아트하우스상, 한국 영화감독 조합상. 이거 쳐주는 거거든요. 그 동네에서.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평생의 상이라고는 개근상도 못 받아봤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이제 45세에 그런 상들을 받으니까. 한꺼번에 평생 받은 상을 다 받았어. 네. 저는 사실 다스 레이다인 줄 알았어요. 다스 레이다. 근데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다스 레이다. 그래서 김어준하고 찾아보니까 다스 베이다더라고요. 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그 엄청난 방송이라는데 전 전혀 몰랐고요. 심지어 저분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네. 잘 모르고. 네. 네. 제 영화를 안 보셨겠지만 보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전혀 없잖아요. 영화가. 진짜 시사하는 바가 없어.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맑은 마음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분은 좀 시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없었다면 뉴스공장에도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저는 뭐 귀찮은 거 딱지새기기 때문에 개봉 다 끝났는데 뭘 또 방송에 나가 이랬는데 이분께서 감독님 그 뉴스공장 그가 대단한 겁니다. 이러니까 그 뭐 하는 데인데요? 이러니까 아니 거기가 뭐 우리나라에 뭐 탄핵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데 그럼 뭐 대단한갑다 하고 왔는데 여기 PD님이 여기가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고 자기 명함 받았는데 CP라고 돼 있더라고. 그럼 국장 아닙니까? 그래갖고 여기 보통 아니다. 여기 장난 아닌데다. 이러면서 바로 저 총수님은 언제, 왜냐면 다 총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금방 제가 물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총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없어요. 재밌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타란티노 있잖아. 그 양반처럼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화의 꿈을 키워 어디를 갔냐면 파리 일대학으로 갔어. 야. 제가 비디오 알바 덕후였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몰랐어. 그 안에서만 살아서. 그런데 우리 타란티노 감독님은 13년인가 뭐 16년인가 이랬대요. 비디오 가게에. 저는 6년 반 일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고학력 백수로 있는 동안 홍상수 감독을 만났어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프로듀서로 이 세계에 들어오신 거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일단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배우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상수 감독 하면 또 유명한 스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본인이 이 영화를 만들기 직전에 겪었다고 하는 그 땅바닥을 치는 슬럼프가 그 사건과 함께 왔습니까? 뻥이 아니라 어떤 일을 평생 할 줄 알고 저는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감독의 PD밖에는 한 적이 없고 근데 그 파리에서 만난 거죠. 홍상수 감독. 네. 그 제가 연출부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요인이 됐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시점에 평생 그 길로 가리라고 하다가 뚝 끊어진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충격이 있었겠어요. 예, 뭐 충격 받았죠. 왜냐하면 뭐 평생 할 줄 알았으니까 만족도가 또 뭐 나름 있었어요. 내가 뭐 한국 영화사에 보이지 않는 핵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내 혼자. 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거를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진짜 그렇더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그래서 충격받았지. 그렇지. 뭐. 그 일을 끝내고 났는데도 그 동네는 네. 잘 돌아가고 있더라. 예, 뭐, 네 없으면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나를 다시 불러주고 이랬다면 뭐, 제가 뭐, 그런 힘들지 않았겠죠. 근데 딱 그만두고 나니까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제가 뭐라고 찾겠습니까? 라고까지 인정하기까지 아팠다. 그 아픈 시절에 혼자 청승 떨다가 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감독 본인의 자전적 스토리구나, 일종의.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우리 배우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우님도 40이 넘어서야 신인 여우상을 여기저기서 받고 있어요. 예. 영평상이라는 것도 백상도 받으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이분은 부산대 국문과 전공하셨어. 그리고 공부를 애법했어. 그 동네에서는 부산대가 알아주거든요. 그 무역회사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죠? 예. 뉴스 공장 때는 뭐 영화도 안 보고 예고편만 보시고 그런데 와 오늘은 사뭇 다르게 공부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총수님.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당했다. 아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뭐 괜찮습니까? 예. 같이 예. 두 분이 부산 출신이야. 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분위기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건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딱 들어오는데 딱 알았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연극영화과 나와서 보통 뭐 이렇게 쭉 코스가 그게 아니야. 전혀 다른 전공을 하셨고 무역회사 들어갔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술 먹고 막 차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의도 쌌지요 뭐. 차이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예, 저는 제가 알코올 중독자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어쨌든 그때는.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술이라는 게 이제 행복하지 않아서 먹기 시작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술이 술을 먹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유를 잘 모르고 이제 생활이 슬슬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극단에 들어가신 거예요. 내 길은 여기 있나 보다.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으나 뭐 그 안에서 사실 대사 있는 역할을 못 하고 나왔죠. 대사 있는 역할을 예. 입도 못 딛다 예, 이 입도 말이지. 못 딛다. 예, 뭐 부산말 쓰사코 좀 약간 제가 버퍼링이 걸리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의 늪에 좀 한 5, 6년 있다 보니까 뭐 대답할 때 한 2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우를 누가 봅니까? 그래서 자기 객관은 확실하게 되네. 그래서 당신을 좋아하는 거야. 보통 스토리 이런 거잖아. 무역회사 갔더니 연극에 대한 열정을 잊지 못하여 결국 연극판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고 그게 아니야. 그냥 술 먹다가 때려치고 연극판에 갔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고 대사를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2년 반을 보냈다. 이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 다음부터가 내가 보기엔 남달라요. 이 다음부터가. 그럼 나는 연기에도 재능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TV 스펀지 알죠? 실험하고 막 그런 일종의 예능 프로 있잖아요. 거기 재연 코너가 있어요. 재연 코너. 거기는 연기자를 지명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를 가셨다면서요. 아르바이트 하려고 네.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조연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주연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기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3번 정도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제가 봐도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그게 싹 지나가서 스폰지의 재연 배우로 본인의 연기적 재능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없지. 없지. 네, 예. 이분이랑 옛날에 꼬꾸라져가지고 잘 안 나갈 때 얘기를 가끔씩 둘이서 해요.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 진짜 그만두려면 탁 한 계단이 올라와 있고 또 한 계단이 그래서 못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첫 계단 안 죽을 만큼만 그렇지. 안 죽을 만큼. TV 스펀지 재연 배우. 야, 프로필에 이거 꼭 쓰세요, 앞으로. 아유, 안 할랍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40 넘어서 백상 배우가 됐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요. 나 저 이거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내도.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연극 무대에서 대사를 한 줄도 못 봤다가 스폰지 TV의 재연 배우는 배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본인의 재능을 깨닫고 정말로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극영화에서 부를 리가 없기 때문에 단편 영화 이런 거 대학생들이 만드는 이런 거 코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부터 이렇게 초보도 환영하는 환영하는. 초보들이 올리는 사이트. 거의 무보수에 가까운. 예,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게 됐죠. 지금 그분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너무 아니, 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죄송한데. 예, 너무 네, 초보가 더 갔으니까. 열심히 하라 했어. 알았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지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한 거죠. 그렇죠. 예. 진정한 맨 땅의 헤딩으로 스스로 올라온 길이다. 박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한 사람은 그 홍상수 감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으로 인정받고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다가 뚝 잘렸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찾아. 자존감도 완전 바닥을 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만나서 서로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도대체? 제가 찬신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고 아무도 내보고 영화 만들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내를 찾지도 않는데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뭐 띠껍죠. 뭐 아무나 만드는 게 그런 시선도 있었어. 네가 뭐 영화 만들어봐라 이런 느낌. 그래도 몇 명의 나의 그 프렌즈들 때문에 내가 다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여기 주인공은 무조건 모르는 얼굴로 해야 된다. 아는 배우를 찬실이로 하면 이입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모르는 얼굴을 딱 찾으려는데 뭐 모르는 얼굴이 천지죠. 배우들 중에. 사실 한두 명이 아니지. 그럼 누구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운명적인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왜냐면 다 모르니까. 알면 레퍼런스가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아예 모르는데 뭐 어쩔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모르는데 무슨 기준으로 정하냐 이거야. 내가 네. 궁금했던 거 그래서 그거예요. 저는 운명처럼 만나리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뻥이 아니고 진짜 나 운명처럼 만나리라. 근데 뭐 가만히 있는다고 오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전문 용어로는 네. 재수인데 재수. 재수죠. 재수. 그때 사주 명리학상 제가 그때 대운이 들어왔을 때였었거든요. 제가 그걸 믿어요. 원래 안 믿었는데 제가 꼬꾸라지고 나니까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 우주에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더라고. 정동진 독립영화제라는 그곳에 가게 돼서 이분이 나오는 단편 영화를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자유연기라는 단편 영화였는데 김도영 감독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49에 데뷔했습니까? 50에 데뷔했습니까? 82년생 김지영 예, 감독님이십니다. 그 단편을 잘 만들어서 그분은 그리로 가셨고 이 배우님은 저에게 오신 거죠. 제가 그 단편 영화를 딱 보고 알아봤습니다. 저 분이다. 저분이 찬실이가 될 운명이다. 왜냐면 왜요? 거기서는 독박 육아에 시달리는 찌든 아줌마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 얼굴에 뭐랄까 뭔가 그 고생스럽게 살아온 진짜 그 리얼한 그 얼굴이 있다라는 걸 제가 믿었어요. 제 영화의 찬실이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듯한 그런 얼굴이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봤어요. 거기서 분명히. 저 배우는 가짜가 아니다. 실제로 고생했을 것이다. 네. 배우가 너무 편하게 살면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고생 싫어봤던 게 이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DNA처럼 새겨져 있다가 카메라가 빡 돌 때 순간 팍 폭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연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감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 올라와서도 저분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으면 난 정말 우연이었네. 네, 전화를 하리라. 그래서 간곡히 편지를 써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찬실이 역할을 할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 왜요? 사람이 너무 우아하고 조용하고 근데 이 톡톡 튀는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딱 하나 물어봤어요. 성격이 어떠느냐. 그러니까 내성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우들은 내성적이라고 해서 외향적인 연기를 못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시다고 술 한잔 먹고 오늘까지 왔지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포인트는 처음에 그 영화 속의 인물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는데 알아봤다는 거네요. 네. 저 사람이야. 기사 하나 안 찾아보고 그리고 기사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알아봤고 네. 직접 만나서는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연기가 가능하겠냐? 네.
그 한마디 물어보고 그럼 네. 합시다. 예, 보통 오디션 같은 걸 시키거든요. 망할까봐 영화가. 망할까봐. 전 안 시켰습니다. 두렵지 않더라고요. 뭐 그전에도 사실 소소하게 많이 꼬꾸라졌었어요. 제 인생은 소소하게 꼬꾸라짐의 연속이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배우님 버전을 들어봐야지. 배우 버전을. 뜬금없이 연락이 왔잖아요. 예. 그리고 감독님이 필모그래피가 쫙 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대학로에 데뷔한 것도 한 5, 6년 걸렸고 주인공을 여태까지 못 해봤었어요. 이 대본 왔을 때 너무 재미있는 대본에 주인공이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대상화된 뭐 어머니나 할머니 다 좋지만 항상 주인된 감정을 찾아야 연기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영화가 저한테 온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이 기쁜 일이었고 저는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예. 주인공하고 조연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르구나, 배우가. 예,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전체 분위기를 내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주인공의 감정이 있고 그 감정에 의해서 배치되지 않겠습니까? 글 쓰실 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갑지요. 뭐 이렇게 뭐 예,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고, 근데 제가 맡은 역할은 꼭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찬실이는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니 제가 뭐 꼭 해야죠. 영화가 작든 크든 간에 예. 장편 극영화 첫 작품이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돈을 땡기는 게. 네.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우선 처음에는 모 제작자님께서 제 시나리오 읽어보시고 5억을 투자하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알려지지 않는 얼굴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뭐, 제 경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유명한 배우가 그 주인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기대를. 영화에도 본전을 뽑을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제가 뭐 계속 이런 그 배우를 원하니까 당연히 투자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그렇지. 내 돈으로 예술하려고 그러냐? 네, 이거지. 그런 느낌이 이래가지고 지원금 신청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근데 운 좋게 내는 데마다 막 붙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작비가 모였어요. 네, 그 대신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이 지원금으로 모여서 대대적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어요. 그 액수에 맞게. 그게 그때 제가 PD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얼마가 들어야 되는지를 대강 겐또를 때리면서 겐또를 때리면서 이렇게 고쳤죠.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나라의 돈으로 다행이었다. 예, 나라가 저한테 해준 게 있다면 뭐 그거 네. 이 영화가 일종의 갱생 스토리거든요. 실제 두 분한테 이게 갱생의 모멘텀이 된 거잖아요. 바뀐 게 있습니까? 배우, 강맑은 배우부터. 예, 바뀐 게 너무 많.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뭐 저는 일단 뭐 상이라는 것을 저도 뭐 수십 년 만에 조금씩 뭐 얼굴도 알려지고 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예. 쩐으로 환원되고 있다. 쩐으로 환원되는 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제발 많이 벌소. 예. 좀 밥 좀 사주시고. 많이 벌었어. 세금도 많이 내고 해야지. 두 분이 이렇게 영화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했어요? 예. 예, 그렇지. 서로 사투리로? 예. 동네도 비슷합니다. 예, 부산의 동네. 예, 알고 보니까 둘이서 어릴 때 살았던 그 연분이 있는 동네도 있고요. 지금도 집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아요. 예, 이분이 좀 더 외진데 있는데 빨리 돈 벌어서 내가 사는 동네로 나와라. 예. 캐스팅 제안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군요. 예, 뭐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눈부신 발전이죠. 감독님은요? 예, 저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 계약한 데가 있어서 열심히 시나리오 쓰고 있고요. 배우님은 물 들어올 때 노 확실히 저으라고 얘기했지. 첫 급발이 개급발이 안 되도록. 저 같은 경우는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어야 감독이죠. 다음 영화는 어떤 시나리오를 집중 중이십니까? 네,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정신병자고 다 이상하고 다 또라이고. 아니,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문제적 인간이 짧은 그 2시간 안에 뭔가 바뀌는 거를 제 눈으로 보는 것이
창작자로서 가장 행복이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적 인간이 조금 나아진다. 예, 조금 나아지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돈을 내고? 그거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가보겠습니다. 영화는 보통 아주 깡패가 극적으로 반성을 한다든가 그런 극적이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아주 조금 나아지는 정도 문제가 있던 인간이 아주 조금 나아진다. 그거를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볼까? 하지만 내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 그게 리얼하지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어려우니까. 이게 진짜 더 힘든 겁니다. 사람 뭐 나아질 생각도 안 하죠. 밑으로 더 안 구려지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좀 괜찮게 죽을 수 있으니까. 예. 자, 우리 강말금 배우님은 마흔에 대해서 신인상을 받았잖아요. 예. 마흔에 대해서 신인상 받는 거 드문 일인데다가 이제 이 배우 연기를 잘하는구나. 예. 그래서 제안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예, 저는 사실. 주연은 이제 했고. 예, 한번 했고. 예. 저는 사실 특별히 하고 싶은 역할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적 인간을 하고 싶지요. 이분이 인생을 알아. 절대 안 꼬꾸라져. 두 번째도 그럼 같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 연기도 잘하시는데. 예. 딴 데보다 좀 싸게 해줄 끼고. 의리가 있은게. 야, 제가 오신 이유를 알겠죠? 예. 두 번째 영화 목표로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라는 것이 사실 에미애비도 몰라보는 게 낯설인 것처럼 영화도 언제 나올지 에미애비도 몰라. 아무도 몰라. 저는 이 어떤 환영의 기운이 다 사라지기 전에 제 영화가 나오기를 꿈꾸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되 저에게 그 두 번째의 어떤 행운이 다시 관객들을 만들 수 있는 행운이 저한테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잘 사는데 만약에 안 된다 혹은 저기까지 가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안 할 겁니다. 뭐 한다고. 제 주위에 있는 제 친구들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예. 자, 이 두 분을 가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시사하는 바가 없는데도 괜찮습니까? 네. 저는 사실 크게 진짜 시사하고 싶지도 않고 시사하는 밥도 없고, 전 그냥 잘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걸. 그거는 제가 담당을 할게, 예. 난 피곤한 거 딱지색이야. 왜냐하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최근 10년간 제일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분이 이분이신 거예요. 우리 엄마도 알고, 우리 언니도 알고, 친구도 알고, 그래서 이분과의 만남은 정말 너무 팬이시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뉴스 공장을 자꾸 나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가 뭔데? 이렇게 팬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난 사실 저걸 아직도 잘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 많이 헤매던 제가 30대를 보내면서 어느 시점이 돼갖고, 나도 이제 어른이고, 이 사회의 시민으로 한번 살아야 안 되겠나. 이런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사실 맨날 듣지도 못하고. 진짜 생각 있게 살았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없는 속에서도. 그렇게 술 먹고. 그 일도 안 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어느 순간. 의식 있어. 술이 좀 덜 깨는 어느 순간에. 진짜. 나도 시민으로 살아야 안 되겠다. 진짜 의식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런 아침도 있고, 이랬는데 아마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사람이. 예. 그런. 진짜. 그래, 했어. 예.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아서 그냥 기동량으로 들을게. 나는 너무 피곤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 너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분들 꼭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재밌다. 제가 유수공장 끝나고 나서 이분들 꼭 다스베이다에 불러야 되겠다. 이유를 알겠죠? 이야. 자, 더유로에서 생강, 진버. 지난 여름에 대박났던 진버를 만들어낸 사람은 벨기에 사람인데 프랑스 음식 올림픽에 나왔다 금메달 받았던 그 사람. 근데 초기에는 새로 나온 거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잘 안 팔렸어. 그때 우리가 딱 발견해가지고 이거 맛있다 해서 딴지에서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진버가 크리스마스 한정판을 냈거든요. 이게 나야. 나 웃겨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요구한 거 아니야. 이 양반 한국에 코로나 지나고 올 것 같아 아무래도. 이 한정판을 만들었다. 여기 찾아보면 태극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태극기 밑에 있네. 발 밑에.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요거 한정판이야. 1000개 만들었다고 그러는가. 하여튼 요거 한정판이라서 곧 떨어집니다. 드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맛있어요. 이 양반이 무슨 말인지 모른 채 다스베이다 보면서 뭐가 잘 그렸어 이게 얼굴이야 이게. 맛있다. 버터 원조의 나라 원조의 대륙에서 진짜를 먹어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우리도 김치가 수많은 종류가 있듯이 파리의 한 수제 가게에서 지금 몇십 년간 버터를 팔아왔던, 제가 할머니 버터라고 부르는 깡탕 버터거든요. 요 수많은 종류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진한 것 중에 맛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버터를 받아서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거기 표현이 특별하게 등장할 것 같지 다 나처럼 똑같아 맛있다. 먹어보면 결국은 막 머리를 굴다가 맛있다 하게 돼 있어. 딴 데는 없고 딴지 마켓에서만 팔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파리로 직접 가던가. 먹어보신 분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죠. 말로 해줘야지.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이거 내가 버터를 좋아한다면 이거예요 이거. 네. 버터. 여기 이제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똑같은 모양의 버터가 아니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씩 달라. 이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게 팔리고 있어요. 이 상태로. 걔네들 궁금하겠지. 얘는 뭔가. 그래서 한 주에 500개밖에 못 만든다. 퍼먹게 돼 있어 이거. 맛있다. 사연자분이 고부 갈등의 기독교의 환장의 콜라보. 정말 대환장 콜라보네요. 진짜네. 남편이 가사 부담은 정기적으로 쓰레기만 버리고요. 온종일 누워서 핸드폰 게임만 했다. 시어머니한테 결혼 내내 받아본 것, 교회 로고 찍힌 머그컵. 이거 정말 안준이만 못한. 너무 싫어. 받기도 싫다 진짜. 당신 친구한테 얻으신 화장품 샘플, 심지어 한 버스. 현재 2년 넘게 이자 및 기타 세금 및 공과금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름 정도 입원하셨을 때 며느리가 똥오줌 받고 있는데 교회 가시겠다고 한 거. 시아버지 병수발하고 있는데 교회 가시는 거 이거? 받는 게 지속되니까 당연하게. 네, 단언하게 생각을 해버리고. 진짜 이건 농기 아니에요?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다스베이다 공식 귀염둥이 라인 신양신장 플러스입니다. 오랜만에 복귀하신 서기호 서신양신장 모시겠습니다. 자, 서교 판사님이 운동해가지고 살 쪽 빼고 수염 기르고 해가지고 멋쟁이가 되셨어요. 쑥스러워하시네요. 네. 아까까지 안 그러시더니. 되기 싫으면 막 제가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 수염을 보고 에이브러햄 링컨의 수염 같다고. 이분이 그랬어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자, 판사 출신의 변호사면서 이런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분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 이번 법원의 윤석열 승소 결정 보듯이 판사들이 너무 좀 소심하잖아요. 검찰 조직이 막 난리를 치니까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총장을 직무 배제했다가는 이 손해가 굉장히 크겠다.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건데 안 좋게 말하면 되게 소심하고 그게 흔히 판사스럽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판사 세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 총수님이 저보고 자꾸 말을 길게 한다고 되게 판사스럽다고 막 야단을 많이 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 좀 짧게 하라고. 짧게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이제 끼워지면 안 돼. 적응이 될 듯 할 때 제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1년 동안 좀 쉬면서 건강을 100% 회복해서 다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염을 길렀습니다. 왜 인용됐나 잠깐 얘기해 보자면 서기호 판사님은 소심해서 그렇다. 판사스럽게 판결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고 기각될 것이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라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장하신 우리 장영진 기자는 왜 인용됐다고 보십니까? 가처분 인용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배제. 근데 그 결정문에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들렸느냐.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라기보다 판사한테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길게도 얘기해요. 또 삐리리 처리하시겠죠. 자, 나머지 분들의 해석을 들어보죠. 저는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이유로 재판부에서 결정을 했던 게 저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어차피 이틀 뒤에 징계위원회 열리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어차피 징계위원회 열리니까 그냥 거기서 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거꾸로 제가 판단을 못한 거죠 뭐. 본인이 잘못한 것으로. 신장식 변호사님 해석은 뭡니까? 일반 검사가 징계를 받거나 직무 배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요건이 복잡한데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릴 때는 필요한 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량권이 법문에 충실하다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재량권을 굉장히 좁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기각결정문에 써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법문의 취지를 왜곡했다. 입법자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저는 이거를 용납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자, 변호사가 용납 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런데 정말 전 거의 법 왜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법 소극주의, 사법 적극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부는 행정부의 일이나 이런 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게 사법 소극주의인데 이 판단에서는 전형적인 사법 소극주의를 취하면서 인용을 했어요. 원래는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행정부에 맡긴다.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행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사법 소극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래 등에 새우등 터진다. 전형적인 회피하는 식의 결정으로 사법 소극주의를 취했다. 저는 한마디만 더 보태면 회피했다라기보다는 법을 왜곡했다. 왜냐하면 이 논리대로라면요. 모든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될 수 없어요. 이 결정문의 논리대로라면. 왜 이런 결정을 하죠? 하나를 더 보태면은 검찰총장이 됐는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단칼에 이렇게 정지시키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입법부가 해결하라는 얘기였어? 이런 거는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돼. 라는 취지로도 들렸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지난 얘기인데 그 현상을 좀 이해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는 이 가처분이 상징투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의미냐면 사실 검찰이든 법무부든 다 법률가 징계가 바로 열리는데 이 가처분에 실질적인 실익이 없다는 건 양쪽 다 알아. 그래도 내는 거는 윤 총장 쪽에서는 봐라 징계가 잘못됐지. 이런 여론전을 위한 상징으로 여긴 것이고 법무부도 인용돼봐야 그게 특별한 쓸모가 없는 걸 알지만 정당한 징계로 가는 중이다. 그런 상징 투쟁을 양쪽이 하는 와중에 판사가 나는 거기 낄 수는 없어. 그냥 행정재판에서 최소한으로 관례대로만 할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 재판은 이런 식으로 결정 날 것 같다는 거죠.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건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아직 안 했거든요. 마치 징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다 막 검사들이 막 사표를 쓰겠다는 등 이런 분위기에 이 법원의 이런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까지 나오는 바람에 징계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윤 총장은 법적으로 다투겠다.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야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데스매치가 벌어졌는데 그 상징 싸움 한편에 쓰라고 요구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판사의 결정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느 한쪽의 편을 들려고 하는 건데 이 판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박수는 쳤겠죠. 그렇게 안 한 걸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자기 편을 조금만 안 들어줘도 우리가 총살시키거든요, 보통. 이 판사에 대한 눈길을 그만 두자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 양반은 이 전쟁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약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견딜 수가 없지, 도저히. 이거는 저는 법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에게 법으로 보장된 직무배제 재량권을 판사 한 명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10년 전에 KBS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기각됐어요.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이 전쟁이 났을 때 화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인정.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아. 표적지가 너무 작은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 이거는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자. 뻥이 열리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별로 걱정 안 됩니다. 나만 판사 해봤잖아. 그러니까. 나만 판사.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결정은 직무 배제에 관한 판단이지 징계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쵸. 판사가 분명히 그 결정문에 그렇게 썼어요. 이 결정은 직무 배제에 대한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지 징계 사유가 있냐 없냐 이거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썼죠. 명확하게 결정을 써 있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이 잘됐단 말이야. 이런 말 나올까 봐. 그렇죠. 사찰 무건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썼어요. 아니 니네 판사 사찰 당했다는데 그거 배알도 없어 이렇게 연구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이 직무 배제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징계 의결에 대해서 만약에 해임이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 그거는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론 보도에서 대통령이 제가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집행입니다. 집행. 예. 나 판사야. 대통령이 그거를 승인하고 말고 뭐 뒤집고 할 권한이 없어요. 용어를 정확하게 쓰라는 거지. 판사. 예, 용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 뒤집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법 조문에 따르면은 징계 의결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집행만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기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했어.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나중에 이 징계 의결에 대한 또 소송이 붙을 거예요. 본안 소송이. 예, 윤석열 총장 측에서 또 소송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직무 배제에 대해서는 판사들도 사실은 일개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예. 왜냐하면 수사와 공소유지의 총 책임자로서 법원과 상대를 하고 있고 임기도 2년 딱 정확하게 보장되어 있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임명에서 언제든지 뭐 좌지우지 되잖아요. 검찰총장은 평검사업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력으로 총장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라서 판사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대법원장보다는 좀 한 단계 낮지만 어찌됐든 그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실력이라는 데에 대해서 판사들은 껍벅 죽어요. 이게 카운터파트라고 생각하는구나. 카운터파트는 검찰청이지 법무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더 높진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주진 변호사님이 사법소극주의에 따르면 행정청의 어떤 처분을 대체로 존중하는 판사들이 판결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내렸다. 이게 의아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판사들은 검찰청을 행정청으로 보지 법무부 장관 행정처럼 안 보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런 사법소극주의에 따르면은 오히려 검찰총장을 함부로 직무배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판사가 느끼는 검찰청의 존재감이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결정이 이상한 결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 그렇기 안에서는 때문에 경무직 장관에 불과한 사람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해버리고 이거는 판사들이 좀 보기 이상한 거예요. 우리 저 판사 업계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님께서 내가 판사 해봤잖아 라고 하면 나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지금 판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그렇게 검찰총장 배제한다는데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민주적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일개라고 생각하면 다른 선출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다른 다를까? 국회의원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걱정스러우신데 저는 걱정이 안 되거든요. 걱정이 돼요, 전. 네, 걱정스러우시죠? 옆에서 듣는데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겠고, 아, 맞다.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열불 터져요, 저는. 아, 열불 터지시는군요. 열불 터져요. 왜 이렇게 얄미워, 오늘. 링크는 안 할래. 걱정이 왜 안 돼요? 자, 판사는 내가 해봤잖아. 잠깐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그 전에 그냥 작은 표적진이 그냥 지나치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가처분일 뿐이거든요. 여기에 의무부여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 판사도 표적지로 삼아서 쏘기 시작하면 힘이 분산돼. 왜 그러는지만 듣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승해준 그 판사에 대해서 공격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없다. 힘 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임시처분이거든요. 가처분일 뿐이죠. 가처분이라 임시처분이고 직무배제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진짜 중요한 거는 징계 의결, 본안이죠, 본안. 네. 징계 의결에서 해임 딱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최종 집행을 하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되게 무게감이 다르고, 판사도 이거는 되게 무게감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다른 차원으로 본다. 다른 차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막 그렇게 결정 안 하고요. 대통령이 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후속타가 뭐냐? 새로운 총장을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새로운 총장 임명됐는데 거기서 윤석열 해임 취소, 그럼 윤석열 복귀 이래버리면 총장이 2명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판사들이 또 바라지 않아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거를. 사법소극주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운 총장이 임명돼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는데 거기다가 기존의 총장을 다시 복귀시켜? 판사가 맘대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사법 적국지가 돼버리잖아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이 돼버려요. 질서를 뒤엎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건데, 그러면 징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적지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보이는 대로 막 총 쏘게 돼 있어. 총알을 아껴라! 총알을 아끼라고! 맞아요. 아껴야 돼, 아껴야 예. 돼요. 예. 총알을 낭비하다가 전쟁을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튀어나와서 그게 전쟁의 지는 길입니다. 자, 총알 아끼고 넘어가고, 징계는 이제는 이제 중징계밖에 없어요. 데스매치야. 징계 중에 가장 낮은 게 지금 보면 정직이란 말이죠. 중징계 중에. 감봉부터 중징계라고는 하는데. 감봉 지난 얘기했지만 보면은 감봉부터가 중징계라고 감봉이 하더라고요. 가장 치욕적이지. 근데 감봉이 가장 치욕적인데 감봉은 안 나와. 이제는 정직이라든가 또는 면직 해임. 이 이상이 밖에 없어요. 판사님부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조건 해임이죠. 예, 다른 게 없어요. 정직 처분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6개월 정직 정도 하면은 임기가 만료가 거의 되거든요. 그렇죠.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정직 처분만 했을 때는 새로운 총장을 임명하기 어렵잖아요. 예, 총장 대행 체제로만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해임은 새로운 총장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락이 안 돼, 정직이면. 예, 새로운 총장을 임명해서 새로운 질서를 딱 형성을 딱 해버려야 판사들도 더 이상 이걸 못 뒤집는다는 거죠. 근데 정직만 해놓으면 복귀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이에 판사들도 그러면 윤석열은 여전히 총장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임해야 되는 거고요. 어설프게 가면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알 아꼈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방 해야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쉬면서 총알을 아낀 거예요. 제가 총알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보시기에는 정직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신 거고. 근데 특히 징계위원회가, 이것도 같이 얘기해야 되겠네.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검사가 2명 들어가는 거예요. 차관이 관뒀으니까 차관을 새로 임명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번 것도 있고, 또 하나 저쪽에서 이제 절차를 자꾸 따지니까 그러면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도 밟는 의미도 있지만 숨어 있는
제가 보기엔 말하지 않는 포인트가 검사 2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명단 내놓으라고 하거든. 근데 법무부는 굳이 내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 법무부 차관이 왜 관뒀겠어요? 자기 동기나 선후배 전부 다 검찰청에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전화 한 통 안 했을까요? 야, 너 변호사가 되더라도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지금. 지금 현직 검찰총장을 해임시키는 그 자리에 네가 앉아가지고 그 뒤를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못 견디거든. 나 그 인간적으로 이해가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나머지 검사 2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그러니까 검찰 쪽의 전략은 징계위원회가 못 열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압박에 의해서 반대표를 던지게. 이게 전략인 거잖아. 근데 아무도 안 쓰긴 하던데 내가 보기엔 그거야. 그거예요.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쪽은 목표가 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검사 2명. 오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검사 징계위원회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문이 번지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번지니까 1차장 검사한테 전화통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분이 못 견딘 거예요. 저 아니에요라고 했으면 끊어야 되는데 아니 너 근데 그건 그렇고 너 저기 총장 장모 수사하고 있지. 꼭 그래야겠어? 약간 한마디씩 더 붙일 거예요. 붙인 거죠. 당연하잖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람은. 2,000명의 조직, 한 번도 그 권한을 터치당해본 적 없는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아니, 심지어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전직 총장 하시던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장프로, 요즘 같을 때 우리 검사들은 총장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 그 얘기를 왜 물어봐요? 제발 좀 그만 욕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호불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 개개인들한테도. 그게 중요한 국면이 아니에요. 그들도. 총장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한 번 벌어지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잖아. 그런 게 70년 만에 처음 벌어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검사 2명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징계위원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야 되거든,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거고, 또 법무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1명 정해놨는데 너무 괴로워서 나 못하겠다고 자빠질 수도 있어. 그런 와중에 서로 머리싸움하고 있는 거, 그런 사이에 시간이 좀 뒤로 미뤄지는 것이다. 그런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징계위원회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되게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영준 기자님이. 총장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 그 말은 안 했죠. 그 말은 안 했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 임명되면 그러면 새로운 총장 중심으로 뭉치면 되잖아요.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만 해도 하나의 성과고,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또 지금 말씀하신 해임이든 면직이든 정직이든 중징계를 결정하는 것도 대단한 지난한 과정인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조직이 지금 그걸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법무부라고 하는 늘공들과 몇 명의 정무직들이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야. 추미애 장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에요. 언론도 하나도 안 도와주지. 툭하면 뭐 동반 사퇴해야 된다는 소리나 하고 있지. 개소리 듣고 그거는. 개소리예요. 개소리고 그럴 생각도 없고. 자, 그렇게 여기서 추 장군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고. 자. 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자부터는 이제 언론들이 추 장관 형사처벌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쳤어요. 네, 보통은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 받는 쪽이 진짜 문제가 있는가를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 사퇴 정도가 아니라 기자들이 나서서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기사로 쓰고 있어요. 이게 진짜. 자, 그럼 그 얘기도 해봅시다. 너무 놀라워요, 저는. 출입처 문화, 이거 자체가 일본에서 온 거긴 한데, 이 법조는 어떤 출입처하고도 달라요. 어떤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처 편만 드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 부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때리기도 해. 근데 이 법조는 일단 자기들끼리의 카르텔과 법조 출신이니까, 이제 장윤주 기자가 받아주세요. 특권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들이 검사 혹은 판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용어 쓰는 용어도 그래요. 역대 이렇게 법조 기자단 사람들이 한쪽만 따라갔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웃긴 게요. 여기부터 마무리하고. 법조 기자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자기들이 끼워줘요. 투표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일진이 나 제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못 들어와요.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야. 폐쇄적이고. 근데 그러면서 결국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러나
검사한테 수사정보 기동령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자기들만의 특별한 권력이라고 여기고, 이 윤 총장 거는 조국 장관의 역버전이거든요. 그때는 검찰총장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아주 무리한 수사로 목을 쳤지.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자기 부하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으려고 해요. 근데 오로지 검찰 편이야. 항상 검찰 편이야. 출입 기자들이. 어떤 출입처에도 이렇게 기자가 동화되지 않아요. 권력 견제, 뭘 견제해? 자기 출입지를 견제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가 검사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 한쪽만 따라 쓰는 사례가 언제적 있었느냐면은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때 그랬어요. 지금 법조기자단이 돌아가는 모습이 딱 그때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다. 그때는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빨리 왔었어요. 그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이제 없어요. 벌써 1년 넘게 이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국 때부터 계속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탈 보면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 법조기자 대한민국에 몇 명 된다고 걔네들이 대한민국에 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글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중에서 왜 그러냐고. 왜? 근데 왜? 지금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몇 기자들이 마치 그 윤석열 총장 주변 사람들이 그 반대파를 조리돌림하고 그 이지매를 놓는 것처럼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를 해요. 짓불도 모르는 새끼들 짓불도 이렇게.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매도를 그러니까 해요. 그 몇몇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기자도 안 해오셨는데 검찰 출입 기자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 아냐면 2018년부터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쏟아지고 검찰 출입 기자들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다스베이든 나와서 한마디 하려면 저도 뭘 알아야 되니까. 그때 우리 저 장영진 기자도 제가 만났어요. 이분은 뭔가 받아쓰기 하는 기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벌써. 그래서 근데 다른 기자들은 이 받아쓰기 하는 기자들인 거예요. 주는 것만 받아먹는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게 날지 못하는 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장영진 기자는 그때부터 이미 주는 것만 받아먹지 않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독수리 기자였던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그렇죠. 판사님 일을 또 연습하신 거예요. 나 나가면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검찰 출입해서 검사들로부터 받아 쓰는 그러니까 주는 것만 받아 먹다 보니까 판사님 이게 익숙해졌다. 판사님. 기자 했던 정력이 있는 판사님이 변호사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내가 기자 해봤잖아.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언론사가 주축이 된 어떤 그 행사를 준비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보다 고참 기자들 좀 만나요. 이제 장 기자랑 동갑이긴 한데 언론사 연초로 따지면 장 기자는 저한테 정말 한참 미칩니다. 제가 올해 언론사 연초로 25년 차예요. 26년 차. 계속 기자를 했으면. 했다면. 그리고 저보다 선배들은 30년, 35년 차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선배들도 요즘 기자들에 대해서 놀래요. 그리고 되게 당황해하고 있어요. 되게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월급쟁이화 됐다. 그냥 출퇴근 시간 잘 지켜줘야 되고 굉장히 수능된 엘리트주의. 근데 그게 대해 함정이 뭐냐면 엘리트주의에 같이 가면 이건 법조계에도 검사들은 판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일반 저처럼 변호사 나온 사람들은 검사도 무섭고 판사도 무서워요. 나보다 공부 잘했다는 것에 대한 기가 죽어 있어요. 그게 싸우기도 하고 기싸움하고 삿대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공부 잘해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요즘 저 젊은 기자들한테 그런 걸 느껴요. 아 진짜? 예. 우리말로는 야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니, 검사는 나보다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그럼요. 통과해서 들어간 애들이니까. 심지어 기자들 사이에도 그래요. 예. 아니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도 그래요. 쟤는 공중파 3사니까 나보다 공부 잘했네. 시험 잘 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자들끼리도 그래요. 바보들 아냐? 바보들이죠. 아니 그럼 기자 왜 해? 그러게. 이 씨발. 그러니까 공중파 3사 애들이 뭐라고 쓰느냐, 조중동에서 뭐라고 쓰느냐는 가만히 보고 있다 따라가는 거예요. 쟤들이 제일 공부 잘했던 애들이니까. 쟤들이 잘했어. 제일 공부 잘해. 그다음에 연합 같은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몇몇이 으쓱해졌겠죠. 근데 한두 명이 저런 왜 안 따라와? 그러면 걔는 거기서 왕따 당하는 거죠. 이지매 당하는 거죠.
야, 너무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초등학생이야. 몰라가지고 있었는데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를 다 해주는 바람에 제가 하기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거는 완전히 질서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이 질서라는 건 성적이에요. 그거에 복종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니, 흔히 말하는 말로 곱게 크는 세대잖아요. 거칠게 싸워본 세대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자하면 안 되는 애들이네. 저는 옛날부터 왜 기자가 성적이 좋아야 되는지에 회의적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김태현 기자를 골랐습니다. 사실 뭐 의사 파업하거나 할 때도 보면 그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게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공정이란 얘기가 결국 객관식 시험 그 점수로 환원돼요. 논술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권한, 자기의 사회적 발언권 이런 게 전부 다 객관식 시험 점수로 돌아가 있는 게 검찰 출입 기자들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검찰을 지켜야 되는 소명감으로 왜 그러냐고요. 이걸 권력으로 본 거거든요. 권력으로 본다고. 네. 권력을 견제한다는 게 개소리인 게 자기들이 출입하는 그 부처가 가장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 부처예요. 실제 견제는 검찰이 견제하는 데를 따라가서 같이 견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쫄병이야 이거. 쫄병이 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검사처럼 구는 거예요. 내가 기사를 하나 멋진 거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골로 보낸다. 그거를 본인들이 취재하고 탐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주는 거 쓰면 느껴지는 거예요. 검사랑 같이 자기도 칼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검사의 쫄병하면서 검사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인 줄 알죠. 기자들의 지도는 아니면서 지도처럼 쓰고 지권력이 아니라 지권력처럼 누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등한 유착관계라면 한편으로는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일방적인 관계. 검찰을 비판할 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검찰보다 힘센 존재인 이재용이 있을 때 이쪽이 더 힘셀 때만 검찰이 무리한 기소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 외에는 검찰 편이에요. 꼬북 멘탈리티거든. 기자는 기본적으로 기질이 들이박는 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힘센 쪽에 붙는 거야. 이게 뭐가 기자야. 그래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해임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거 쓰고 있는 거거든. 나라 안 망해. 전혀. 안 망해요. 기사가 아니라 기도문을 쓰는 거죠. 제발.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센 쪽에 붙는 똑같은 법조 출입 기자인데 법원 출입하는 기자랑 검찰 출입하는 기자랑 다르죠. 판사들이 대체로 잘 기자를 잘 안 만나려고 하고 잘 대답도 안 해주고 말이니까 쓸 것도 마땅치 없고 기자들이 검찰과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것은 결국 검찰 힘이 세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도 기자들을 그렇게 100분 활용하는 것이고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오로지 권력의 맛을 특권을 느낄 수 있는 데가 검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뭐 특혜해 줄 것 같아요? 없잖아요.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없을 딴 데가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부 출입 기자들 보면 그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다 선배라고 불러요. 근데 검찰 출입 기자 검사들 부를 때 프로 이렇게 부르는데 프로세큐터인가 이렇게. 프로시큐터 기소청 뭐 기소자 이런 건데 그 프로가 그런 프로가 아니고 골프 칠 때 그 골프 프로예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이건 판사님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유래는 그렇게 시작됐다고. 그 프로로 검사가 기자들한테 서로 이 프로 김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호칭을 하면서 같이 검사인 것처럼 맞아요. 엉덩이 툭툭 쳐주는 거예요. 검사는 기자를 써먹는 존재로 봐요. 기자들이 기꺼이 이용돼주고 거기서 주는 정보를 조금 얻고 걔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일부를 자기 것이냐 나대는 거거든. 실제로는 쫄병들이야. 한동훈, 이동재 그 녹취록에도 보면 그건 뭐 한번 해볼 만하지. 뭐 그거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툭툭 너 가서 이것 좀 해봐 하고 부리고 있어요. 그 앞에서는 그렇게 의리된 다음에 딴 데 가서 갑질하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견딜 수 없는 멘탈리티거든. 그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게요. 돈 때문에요. 돈. 이 모든 권력은 돈이 따라가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4년간 법사위에서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이건 뭐 당할 수가 없네. 맞아. 국회의원도 해봤어. 그때 1년에 한 번씩 예산 심의를 해요. 그러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였어요. 그렇지. 검찰이 이게 특수활동비 딱 들이밀면 기재부가 거의 못 깎아요. 왜? 검찰 조직이 세니까, 힘이 세니까. 수사 기소 다 있으니까. 권한이에요. 법사위 심의할 때 여기서도 또 안 깎여요. 저 같은 사람이 좀 깎으려고 하면은
검찰 출신 이제 새누리당 지금은 지금 국민의힘 이쪽 분들이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들어가 있고 판사님 짧게 해주세요. 옛날 습관이 다시 나타났네. 결론을 빨리 내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검찰에 돈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 기자들을 다 이렇게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권력 견제가 아니라 권력 지향적인 거예요. 근데 검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버린 게 몇 년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진짜 독립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풀었는데 갑자기 그냥 독립적으로 권한을 주고 정말로 통제하지 않았더니 검찰이 가지고 있던 본성 그대로 풀스윙을 시작한 게 첫 번째가 조국이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검찰당이에요. 옛날에는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정원이었어요. 국정원을 통해서 세평 수집을 해봐요. 검사들이 꼼짝을 못해요. 얼마 전에 경찰이 하려고 그러니까 검찰이 난리 친 거 아니에요. 왜? 약점이 잡히겠거든. 1년 가까이 폭주해 왔는데 언론이 이걸 제어해주지 않으니까 뭐든지 다 해도 돼. 검찰당이야 지금. 예전에는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잘 되는 칼 이런 노릇을 했는데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칼을 손에서 놨어요. 독립성 보장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칼이 혼자 스스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뭐 98%가 반대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사표 낸 사람 별로 없거든요. 싹 사표 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조 일원화 해서 제가 검찰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들하고 이런 분들이 검찰로 가야 돼.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말이 법전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검찰 우선주의, 대한민국의 정의는 검찰이 지킨다라고 하는 무오류의 정의관에 빠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야 돼. 그리고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지금. 네.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조 일원화 해야 됩니다. 법조 일원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표적을 잘 정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이거는 데스매치고 중간에 만날 길이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바꿔놔야 돼요. 표적을 사람한테 맞춰서 거기서 끝나면은 비슷한 소리 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여당 모 의원한테 막 큰일 났다 그러길래 빨리 공수처법 처리하라고. 공수처에서 형사 처벌받아야 될 건이거든요. 근데 왜 공수처 빨리 안 해? 자, 공수처는 될 거야. 충분히 될 거고. 빨리 하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 기세등등하게 저렇게 하고 있어 보이지만 또 법원 결정이 윤석열 승 나니까 끝났겠죠. 근데 그거는 임시 조치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제 손바닥 안에서 딱 보면은 떨고 있어요. 그 사람들. 떨고 있어요. 왜? 뒷배경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이 국민의힘 항상 정권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찰 조직의 권한을 다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검사가 법무장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이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뒷배경이 없으니까 검찰당을 만들어서 당대표로 윤석열을 하고 지금 검찰이 지금 사실은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판사님 뒤에는 제가 있습니다. 기자만 안 일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와요. 기자들이 쫄병 노릇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적어도 한결의 경향만 정신 차리고 했었어도 이 상황까지 안 왔어요. 진짜로. 이 아이러니는 검찰당의 출연이 정권이 절대 교체되지 않도록 만드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삶의 아이러니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서교 판사님이 갈고 닦은 게 많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적을 잘 정해야 돼. 표적을 여기저기에 막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한 방을 때려야 되는 거야. 전쟁은 그렇게 이기는 것이다.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가
애플 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 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오늘은 혼자 나왔습니다.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항상 세트로 나가다가 혼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늘 뭐 생일이시던데? 그만해요, 그 얘기. 생일 아니에요? 이거 방송 나가는 날 생일이라고. 내가 말해버렸네. 자, 본론 그 전에 스트레이트에서 혼났잖아. 후토크를 꼭 보셔야 돼요. 38분짜리. 법률 위반 하나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걸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없었어. 근데 너무 사실 괘씸하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컨설팅 업체가 뭘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정치권의 공천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사천이 없는 시스템 공천은 우리 정당사 최초거든요. 특정인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공천 시스템이야, 솔직히. 오는 손님을 다 못 받아요. 이번만 그랬냐? 한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예를 들면 찾아오는 고객의 80~90%는 저를 보고 옵니다. 왜? 제가 제가 전략을 세우고 컨설팅 하니까. 윈즈코리아 컨설팅 누가 하냐? 뭐 알잖아. 맞아. 근데 맞아. 후보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박시영이 하는 거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스테이트 못 본 사람인데 너무 길게 하시면 이렇게 안 아니,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거는 본인의 방송에서 푸시는데 풀었습니다, 아까. 핵심은 뭐냐면 스테이트에서 그 공천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공천 시스템의 공관위원 중에 윈지코리아 전 대표가 있는데 그런데 윈지코리아가 이 많은 후보들을 컨설팅한 거 아니냐. 이게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그 부분의 핵심이니까. 경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공천 적합도 조사라고 후보를 2배수 내지 3배수로 압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도 하고 정체성, 기여도 이런 거 평가해서 압축하는 공천 적합도 조사. 저희가 맡았던 모든 후보는 공천 적합도 조사를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다 배제했습니다. 투명하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 가장 중요한 2배수로 압축하면 경선 조사를 마지막에 하는데 그거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후토크인 취재 뒷얘기는 그걸 조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불법성은 없어 보이는데 컨설팅은 근데도 불구하고 맞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회사는 굶어 죽습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우리 컨설팅 일이라는 거는 그 정해진 경선의 룰 속에서 후보자의 잠재력이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의 합법적인 틀내에서 자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불법 소지가 있냐. 잠깐만요. 억울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박시영 팀 모시고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 있거나 아니면 안 될 놈을 되게 만들어줬다. 될 놈을 안 되게 만들었다. 또는 여론조사를 가짜로 갖다가 넣었다. 윈지코리아의 전 대표가 윈지코리아에 못 받을 일감을 갖다 줬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없어. 아니, 그거 우리가 빌딩 산 줄 알아. 계속 빌딩을 비춰. 서로. 그 생각도 했고요, 사실. 자, 그만해. 너무 길게 얘기했어. 알았어요. 끝냅시다. 내가 보기에는 첫 시작이 낙선자들이 아마 제보로 시작됐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떨어진 것은 저것들이 중간에서 호작질을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라고. 석연치 않아요, 사실. 윈지코리아가 민주당 컨설팅 많이 해주고 그리고 실력도 있으니까 윈지코리아를 날려버릴까 하는 쪽의 설계일 수도 있는데 너무 약했어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다 삐리릭이야. 자, 궁금하신 분들은 박시영 TV에 가 보시고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가상 대결을 이어갈 건데 이번에 한 조사는 이낙연, 이재명 대 각각 홍준표, 유승민 상성이 어떤가 비교해봤단 말이죠.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네, 이낙연 후보는 유승민, 홍준표 누가 붙어도 안정적으로 12%에서 13%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의 강점이 있더라. 이낙연 대표는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재명 지사는 유승민하고 붙었을 때는 9.5% 차이의 격차를 보였지만 홍준표와 대결에는 16%포인트를 보였거든요. 홍준표한테 강점은 있지만 유승민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좀 낮은 그 측면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상대적으로 남성한테 우위에 있었고요. 이게 좀 확인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대 나머지 전체 합의예요. 근데 그렇죠. 안철수 있단 말이죠. 윤석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의 대표 주자들 이제 앞으로 계속 붙여볼 거 아닙니까? 대표 주자들을 붙여도 이 정도 격차가 유지될 거란 말이지. 대체로 누굴 갖다 붙여놔도 다음에 이제 안철수 한번 붙여보려고요. 대체로 유지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상성이 어떤가가 확인되어 가겠죠. 근데 이제 보수 진영의 고민은 뭐냐면 실제 선거는 이렇게 안 되거든. 다른 주자도 더 있거든. 물론 이 진보 진영에서도 정의당의 후보가 가져갈 표가 있죠. 일정 정도. 근데 저쪽에서는 그 구찌보다 훨씬 더 큰 윤석열을 그럼 어떡하지? 안철수는 그럼 어떡하지? 국민의힘만으로 만들어낼 파이 다 합쳐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변수는 저기에 골칫거리예요. 지지율은 어느 국면의 한 지지에 불과하고 결국 중요한 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이거에는 엄청난 악재예요. 그쪽에서는. 그걸 동시에 머리 넣어둬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윤석열 대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주호영도 한마디 하고 출마 안 하겠다 대선 안 나가겠다 명확히 선언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도 검찰당이라는 게 하나 생겼다. 국민의힘은 존재감이 사라졌다. 결국은 윤석열 견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은 확실히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60%를 채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오세훈이나 어떤 사람을 넣어도 지금 흔쾌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으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지형에서 주는 효과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저쪽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상승을 확인해 가는 중인데 홍준표 대표는 보면 그 여성층의 비호감이 높아. 네, 높죠. 예, 높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장점은 골고루 안정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장점은 상성이 맞는 후보라면 이낙연보다 더 큰 표차를 이길 수 있다. 안정적으로. 반대는 상성이 어긋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그런 게 확인된 거죠 이번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계속 붙여봐야지. 이거 재밌는 시리즈예요. 예, 이제 붙여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번에 양자 대결은 제 아이디어였고요. 여론조사는 사실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MBC 열받은 게 아까 그거야. 컨설팅 능력이 거기서 거기래. 비슷비슷. 그러면 진행을 잘하는 김어준 총수하고 배볼리 없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서 거기지 뭐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나 황당하더라고 그 사람들의 논리가. 여론조사 업계 김어준인데 내가.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잖아.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개표 방송에 제가 떴잖아요 사실. 아, 100만이 봤잖아. 공중파 개표 방송에서 우리가 압도했잖아. 그러니까 시기심에 의해서 그랬나?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 아, 정말 귀엽게 오만해. 자,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이 국면이 징계가 결정되고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도 같이 흔들 거거든요. 틀림없이. 네, 그럴 겁니다. 리얼미터처럼 고관여층의 조사는 특히나 40% 이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국면 때 30% 밑으로 살짝 내려갔던 그 지점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정당도 역전될 요 시점에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한마디 한다면요.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윤희용 대표가 굉장히 이야기를 잘 하셨지만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물으면 기준 시점이 각자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지금은 정당 지지율이 딱 붙거나 역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 지지율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지지율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팔 정도는 그냥 내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안 다칠래 라고 하면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평론하는 거예요. 평론. 좀 이걸 좀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저거밖에 못했지 추 장관이 이렇게 자꾸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100% 동의하는데 이게 역시 선거라고 하는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죠? 지금 장군이 다리를 건넜는데 그때 건넜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너무 빨랐다. 건너다가 왜 화장실 잠깐 갔냐. 다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전쟁이 났으면 그 자리에 그 조건에서 어떻게 이길까 이것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지율이 막 출렁거린다든가 불안하잖아.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 이거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때 그랬어야 한다. 그때 왜 그런 말 했냐. 얘는 이래서 문제고 얘는 이것이 불안전하고 내가 진작부터 말하지 않았냐. 왜? 나는 맞습니다.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서 모신 거야. 대통령이 일단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낙연 당대표나 당의 지도부나 의원들이 과거보다는 흔들리는 게 적어요. 보이지 훨씬 않아요? 적어, 훨씬 적어요. 초기에는 안에서도 얘기 나왔어요. 무상호 의원 같은 양반은 원래 싸우지 마 주의자인데, 근데 이제 다리를 건너자마자 정치인들은 딱 보면 알아. 저 건너다 야. 못 돌아간다 야. 그러자 태도를 바꿔서 야, 여기서 끝내야 돼. 싸움을. 지금은 어정쩡하다가는 정말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 국면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중간에 뭐 누가 어떻게 했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지지율 얘기하면 저희가 아시아경제에서 이번에 48.8% 나왔잖아요. 대통령 지지도. 그 얘기 마세요. 지지층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다. 리얼미터나 약간 흔들리는 조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조사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조사도 있어. 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니까 싸울 때야. 이 전사의 심장을 가질 때다. 지금 전사의 심장으로 호미를 들어. 전사의 심장으로 호미를 들고 밭을 갈란 말이야. 막 표적지를 나누지 마요.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할 일들에 대해서 해야지. 예를 들면 호텔 전세 얼마나 좋은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호텔. 내가 호텔 얘기하니까 언론에 기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기댈 곳은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잠시 박시영 TV. 꼭 끼워주십시오. 잠시 박시영 TV. 잘한다 지래.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야. 이 진보 진영의 미디어가 없어요. 힘이. 하도 지랄하길래 호텔 가지고. 근데 직접 가봤잖아. 정말 사람이 못 살 곳인가 가봤어. 스태프들 다 갔다고 쭉 봤어. 100만 원에 30만 원이야. 5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0만 원까지 있는데 그거는 장애인용 시설이 2개가 있고 거기는 방이 2배예요. 가장 최근에 문 열었길래 가봤는데 청년 세대 1인 가구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요. 없어. 다스베이다에 그런 분들 그 초대해 주세요. 앞으로 다룰 텐데 진짜로. 거기에 취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세대에 혼자 20대에 살아봐. 거기서 제대로 밥 해먹냐. 끽해봐야 라면 끓여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거나 햇반 나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치세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최적화되어 있냐거든. 대신에 공용 부엌이야. 예, 공동 치사가 가능하죠. 굉장히 잘 돼 있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엌에서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각자 조그만 부엌 있는 것보다 이게 그 세대 1인 가구에는 100만 배 나은 거야. 보면 알아, 걔네들은. 그거를 보자마자 생각나. 어머, 여기서. 아니, 진짜. 다 밥 먹거든. 아니, 고시원이나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지금도 많고, 서민들도 많고, 또 젊은 층은 더 많잖아요. 이 부동산 관련은 특히 야비하기도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20, 30대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거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 맞춰진 해법이거든요. 39세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1인 가구. 결혼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100만 원 보증금 30만 원 내고 서울시 한복판에 있을 데가 없어요, 제대로. 이 모델은 LH공사가 직접 매입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능한 거거든. 이 모델은 적극 권장해서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야. 언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새로운 모델이 나온 거예요. 좋아. 가봤더니 게다가 재밌는 발상이 많더라고. 그냥 혼자 요리하다 보면 뭐 요리가 남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아예 팔 수 있어.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시설 안에 사용되는 자기들만의 화폐가 있더만 다 썸씽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그 공용시설이 그 세대에 굉장히 재밌게 구상되고 구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건 적극 권장해야잖아요. 이게 나온 거를 감추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는 나왔으면 더 만들라고, 더 많이 공급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걸 안 하잖아. 가봤더니 다 찼어, 이미. 다 찼어. 아마 이제 다음번에 오픈하면 아마 몇십 대 1 이렇게 될 거예요, 경쟁률이. 아니, 그러니까 언론들이 무슨 고시원이니 쪽방이니 개소리예요, 개소리. 이런 식으로 실제 좋은 것들이 나와도 감춰버리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언론 기사 보면 제목 보면 황당해요. 럭셔리 고시촌에 불과해. 뭐 이런 거. 취사조차 없어. 어떻게든 깔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전사의 마음으로 호미를 꺼내들어야 돼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다고 세련되고. 아니 그래 저는 이거는 빨리 지금 2호가 오픈을 해서 몇백 대 1이 사람들이 몰렸다 이렇게 돼야 돼. 이 윤석열 국면을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은 정점 조준을 잘하고 표적지를 나누지 말고 전사의 마음으로 호미를 들라고 호미. 예,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면 개혁 법안들이 이번에 많이 통과돼요. 12월 9일 때까지 많이 통과되거든요. 온리 검찰 개혁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좋은 법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송금 잘못하다가 날린 돈이 있잖아요. 이제 찾을 수 있게끔 법안을 냈고요. 뭐 이런 법안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전에 나서야 한다. 호미를 꺼내들 때가 됐어요. 시선을 분산하지 마시고 요 국면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다른 얘기만 실컷 했네. 여러 건 전문가 얘기라서. 부동산 얘기하다 끝냈어. 부동산 얘기만. 아니,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부동산이 저쪽에서 타겟으로 삼을 다음 표적지거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에 남은 단어는 호텔이에요. 호텔. 근데 그 실체가 그렇다고요. 그 목적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어. 자, 전사의 곡괭이를 들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서 딴지 방송국을 검색한 다음에 딴지 방송국이 나오면 구독 옆에 가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등급이 있어. 우리는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삼겹살, 부채살, 갈비살, 살치살. 하실 분들은 하면 된다. 정말로 할 때. 의원님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출마한다는 얘기예요. 남의 마음을 너무 잘 들어서 그분을 가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시사하는 바가 없는데도 그거는 제가 담당을 할게요. 하세요. 저를 영대라고 부릅니다. 영대는 알았는데 그 옆에 저 이상한 사람은 누구냐? 야이 자식! 뚜껑이 열리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걱정 안 됩니다. 나만 판사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 끝이 끝내요. 제가 한 가지 경제연구소. MBC 열받은 게 컨설팅 능력이 거기서 거기래.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여론조사 업계 김어준인데 내가. 그러니까. 뭐야 저거. 야 저거 치워 저거.